칸트라든지 아니면 차이코프스키라든지 베토벤, 그다음 앤디 워홀 이분들이 보면은 오전에 거의 다 일을 끝냅니다. 오전에 3시간만 투자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녁에 일이 안 되는 이유는 아침형 인간이 안 돼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사실은 저녁에 몰입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놀아서 그럴 수도 있고, 술을 먹어 그럴 수도 있고,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내 삶을 바꾸는 거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보고 그거를 인정하면서 극복하면서 성장하는 건데, MBTI에 밀어넣는다든지 아침형 인간에 밀어넣는 건 저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네, 스터디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저는 굉장히 운이 좋지만 사법시험을 9개월로 합격을 했고요. 현재는 그 경험을 살려서 변호사 일도 하지만 공부법을 보급하고자 하는 일념 하에 공부법학회 회장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을 때 잘 안 되는 이유는, 일단은 책상에 앉은 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대부분 분들이 이제 공부라는 게 사실 이제 말만 좋은 거고, 공부해서 몸이 좋아졌다든지 이런 사람 잘 없거든요. 공부라는 거는 생존에 되게 반하는 행위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52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출현을 했어요. 근데 52만 년의 기간 동안 우리는 뭐라고 살았냐면요, 공부를 안 하고 대부분 살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공부하고 산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 과거 시험이 들어온 이후 정도부터일 테니까 인류의 역사로 치면 한 2000년이 좀 안 됐겠죠. 52만 년 동안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그냥 열매 따먹고 수렵하고 물고기 잡고 이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DNA는 생존을 위해 작동을 하는데,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요. 이 생존의 알고리즘이 공부는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하려고 앉았다. 정말 대단하다는 걸 내가 일단 알아야 되고요. 이후엔 내가 몸의 각성 상태를 이용을 좀 잘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요. 하나는 내가 좀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깨워가지고 등산 가자 그러면은 너무너무 힘들겠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 보고 있는데, 야, 전력 질주 100m 한번 해봐. 이것도 되게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공부할 때도 뭔가 이렇게 앉으면 당장 될 거라는 착각을 일단 좀 버리고요. 점차적으로 워밍업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워밍업 할 때는 뭐가 또 있어야 되냐면, 사람의 마음, 성취 동기라는 건요, 의욕이라는 거는 일의 난이도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일의 난이도는 두 가지에 또 영향을 받거든요. 하나는 일의 개수입니다. 두 번째는 진짜 이 일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할 게 많다라고 느끼면은 일단은 사람이 하기가 싫어져요. 두 번째는 뭔가 딱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때도 갑자기 게임하고 싶다든지 만화를 보고 싶다든지 친구한테 연락하고 싶고,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내가 오늘 일하다가 이거 좀 어렵네, 내가 이게 찾아도 답이 안 나오네, 이러면 야근하자라는 생각을 그냥 밀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일단 나를 칭찬을 해주고, 두 번째로는 일의 개수를 줄여야 돼요. 명확하게 현재 해야 될 거를 딱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을 하는 어떤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나오잖아요. 진짜로 처음 하는 공부거나 처음 하는 일이 아닐 때는 한 번쯤 해본 일을 대부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네라는 걸 내가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오전 중에 이거를 한 10시나 11시 반까지 이 정도 해놓고 잠시 회의를 하거나 밥을 먹고 난 후에 오후에 몇 가지를 하겠구나. 따라서 지금 현재 책상에 앉아서는 단 하나만 하겠다라는 거를 내가 명확하게 좀 세부적인 실행 프로세스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이걸 이제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 해주고, 그다음 세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그 중에 가장 쉬운 일을 해줘야 돼요. 가장 쉬운 일. 가장 쉬운 일을 해야 머릿속에 있는 보상회로, 리워드 서킷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내가 받으면서 생각보다 할만하네? 오늘 하루 되게 좋게 시작했네? 이런 거를 자꾸 나에게 뇌에다가 자꾸 이렇게 착각을 좀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어떤 네 가지 일이 있다고 할 때 이 중에 어려운 게 두 가지, 쉬운 게 두 가지면요, 대부분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어느 날은 쉬운 일 먼저 그냥 순 닥친 대로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어려운 일 먼저. 왜냐면 내가 어젯밤에 별다른 계획이 없이 일이나 공부를 하다 끝냈기 때문에 오늘은 되게 랜덤한 상황인 거예요. 어려운 게 나올지 쉬운 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의식적으로 무조건 쉬운 일을 가장 앞쪽으로 배치해서 점차적으로 각성 정도도 끌어올리면서 성취 동기도 동시에 끌어올려야 돼요. 되게 재밌는 게, 성취 동기 이론은 애킨슨이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뒤집어진 U자 모양인데요. 여키스 도슨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각성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최고점에 이를 때 둘 다 모양이 똑같아요. 뒤집어진 U자예요. 그러니까 쉬운 일로 시작하고 나에게 보상회를 주기 시작하면 점차적 워밍업도 되고 내가 일을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책상 앞에 앉으면은 욕심을 버리고 일의 개수를 줄이고 가장 쉬운 일부터 시작한다. 이게 몰입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칸트라든지 아니면 차이코프스키라든지 베토벤, 그다음 앤디 워홀, 인류의 역사를 이제 바꾼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보면은 오전에 거의 다 일을 끝냅니다. 오전에 일을 끝내니까 인류 역사상 어떤 진짜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오전에 일 끝내고 오후에 뭐 했냐면요,
대부분 이제 점심 먹고 한 산책을 3시간 정도 해요. 칸트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되게 유명하거든요. 특히 베토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원두를 60알을 세가지고 그걸로 커피를 내려 마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작곡을 끝내고 오후에는 산책을 주로 하는데 이게 어떤 루틴이냐면 오전에 아웃풋을 하고 오후에는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점심 휴식을 취하고 피드백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인풋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천천히 쉬면요. 뭔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골똘하게 키보드 딱 두드리고 이러면은 창의적인 일이 될 것 같지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일을 뇌에서 세타파가 나와야 돼요. 이 세타파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뇌의 그 웨이브거든요. 뇌파거든요. 근데 얘는 몸을 이완시켰을 때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인류 역사를 바꾼다 그러면 창조적이겠죠.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야 이번에 김대리가 했던 기획이 너무너무 좋더라. 이번에 썼던 보고서 너무 잘 썼더라 라든지 공부할 때 내가 뭔가 어려웠던 거를 이해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기존지라 그래요. 기존지를 조합해서 새로운 지식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순간은 다 몸이 이완돼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내가 작곡 활동을 일단 끝내고 아웃풋을 해놓고 오후에 이걸 고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내가 오전에 했던 게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 새로운 악상이 언제 떠오를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언제 떠오를까? 슌페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경영학자인데 우리가 이런 예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런 형식지를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 벤치마킹이라 해서 기존에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창의적인 때 되는 거고 이런 서양에는 이걸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3B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몸을 이완시키면서 산책하면서 오전을 피드백하고 오후에 새로운 어떤 수집 활동, 뭐 작곡 활동도 있고요. 공부 같은 걸 어떻게 할까? 인풋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오후에는 뭐 하냐면 사람들을 만납니다. 잡담하고 신문 보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그런 천재들이 살던 시절이 대부분 200년, 300년 전이에요. 이때 무슨 구글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저 유튜브를 보지 않았겠죠. 세상의 정보를 얻고 인풋하는 방식이라는 게 사람 만나거나 신문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읽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은 가족과 놀고 카드 게임하고 빨리 또 자요.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이나 수험생 분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인풋을 해요. 대부분 인풋 안 하죠. 놀죠 좀. 직장에 출근하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고 지금 이제 삶을 많이 바꿨지만 저도 옛날에 10시쯤에 되면 이제 커피 타임을 갔죠. 그때부터 한 30분 정도 어제 있었던 일들 직원분들하고 놀고 있다가 오후부터 보통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 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인터넷 찾아보고 리서치하고 이러다 보면은 산출물이 안 나와요. 아웃풋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4시쯤 되면 이제 야 퇴근 시간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피곤하죠. 보고도 많이 했고 회의도 많이 했고 이러니까 대부분 야근하고 일반 사람들의 어떤 루틴은 뭐 오전에 인풋 한다고 쳐도 인풋 한 다음에 아웃풋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천재들은 오전에 아웃풋에서 끝내요. 끝내고 오후에 수정하는 시간을 이완해서 많이 갖는 거죠. 천재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전날에 순도 높은 에너지를 만들어 놓고 자면서 보충해 놓고 그 좋은 에너지를 오전에 다 쓰는 거예요. 쓰고 뭔가 일을 끝내야 될 때 아웃풋을 머리를 집중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기존 지식을 조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완된 상태. 이 에너지가 이때 필요 없어요. 별로. 몸을 이완시켜야 되니까. 각성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이래야만 셋업화가 나오고 이제 뭔가 창의적인 걸 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그 또 상황에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순도 높은 에너지를 오전에 쓰고 오후에는 이완된 상태로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이런 식의 것들이 천재들의 루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일을 끝낸다는 건요. 적금을 드는 거하고 사실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금 내고 적금 내고 이런 것들 나중에 보면 통장에 돈이 다 빠져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시간도 오전에 가장 값지고 내가 몰입을 딱 해야 되는 일들. 사실 우리가 어떤 내 개인사라든지 인류의 역사라든지 마찬가지지만 이 한 획을 긋고 바꾸는 것들은 되게 많은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딱 떠올리면요. 이거를 실행에 옮기고 책을 쓴다든지 그럴 때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결과물을 만드는 건 사실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옮기는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들은 되게 한순간에 떠올라요. 그런 천재적인 어떤 그 결과물들이 되게 거대해 보이지만 그 단초가 된 것들이 있죠. 오전에 3시간만 투자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면 대부분 어떤 데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요. 매일매일 복습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제 공부했던 게 내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해야 되는 일은 어제 했던 걸 복습을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제 했던 걸 아웃풋을 해보면서 과연 내가 어제 공부하는 게 완벽하게 머릿속에 정착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되는데 대부분 뭐 하냐면 인강을 딱 듣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세상을 바꾸고 어떤 몰입을 잘하는 사람들은 오전에 순도 높은 그 에너지를 딱 써서 정말로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게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역형 인간이라서 오후에 집중이 잘 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조금 적용이 되는 부분이지. 뭐 그거 완전 상술입니다. 내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데 나를 끼워 맞추는 어떤 사람의 본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벗어나야 돼요. 자크 데리다라는 철학자가 디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탈구축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에릭 프롬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사회심리학자인데 왜 자꾸 이렇게 태만해지고 게을러지고 어떤 체제라든지 권위에 복종하는가. 이거는 내가 자유에서는 격렬한 고통과 어떤 책임감을 동반하거든요. 자유라는 거는. 여기서 내가 뭐 해야 되지? 여기 이걸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라는데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냥 기존 거에 밀어 넣어버려요. 사실은 나는 저녁형 인간일 수도 있고 새벽형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침형 인간이구나 또는 나는 저녁형 인간이구나 하면 삶이 편해져요. 왜냐면 아침형 인간이라 그러면 그 자체로 만족감을 느껴가지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났다는 자체로 기분이 좋거든요. 저녁형 인간은요. 저녁에 일이 안 되는 이유는 아침형 인간이 안 돼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사실은 저녁에 몰입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놀아서 그럴 수도 있고 술을 먹어 그럴 수도 있고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 내 삶을 바꾸는 거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보고 그거를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점을 갭을 내가 극복하면서 성장하는 건데 그냥 기존의 인간형에 MBTI에 밀어넣는다든지 아니 혈액형에 밀어넣는다든지 아침형 인간에 밀어넣는 거 저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오전에 일을 끝내야 된다는 거는 우리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일반적인 분들은 오전에 출근하시니까 그때 순도 높은 일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재택근무를 하시거나 수험생 분들 같은 경우는 오후에 일어나시거나 저녁에 일어나시면 그때부터 순도 높은 일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재충전이 끝났을 때 정말 순도 높은 에너지죠.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침형 인간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계획을 세운 상태 콜드 스테이트라 그래요. 아주 차가운 상태. 내가 콜드 스테이트일 때는요. 의지의 과신이라는 게 있어요. 하면 다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몸이 피로감에 따라 지치거나 하기가 싫어지거나 아니 우울한 일이 생기거나 많은 고려를 하지 않고요. 그냥 하고 싶은 일만 세워요. 미래를 향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미래의 윤규야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지. 이런 미래 윤규하는 대답이 아주 이성적인 윤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사실 만약에 그때 가보잖아요. 너무 힘들어. 지쳤어. 하기 싫어. 이런 대답이 돌아오는 거죠. 미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막 세우는 거 아닌가. 너무 이상적이기만 한 게 아닌지를 생각하고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일단 드라마 보고 이런 건 즐겁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저는 옛날 공부할 때 한 16시간 정도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이제 딴짓 했고 3시간 자고 보통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변호사님 원래부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냐. 한 번 앉으면 막 2번, 3번밖에 안 일어나 공부할 수 있었냐. 그럼 원래는 안 그랬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음 하나 얻은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진짜 게임을 많이 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프로게이머 연습생이었고 대학교 때는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제적을 당했는데 공부를 하려고 앉아보니까 너무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야. 앉으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싫고 10분도 막 집중이 안 돼. 30분도. 이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공부를 잘 못하는 거는 공부에 재능이 없거나 앉아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내구력이 부족하거나 몰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렇구나. 게임방에 가면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야간 정액이라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게임하면 6,000원 나와요. 6,000원을 딱 하고 나서 친구들 보고 야 PC방에서 그대로 자자. 그래서 딱 15분을 자요. 15분을 진짜. 15분 딱 자고 일어나서 다시 밤새도록 카오스라는 게임을 합니다. 또 15분 자요. 그러다가 졸리면 어떻게 앉아서 야 피곤한데 술 먹으러 가자. 그래서 술을 먹고 또 게임을 해요. 그래서 진짜로 피곤하면 야 같이 기숙사 올라가서 딱 2시간만 자고 나오자 해서 2시간 자면 친구들이 서로 또 깨워줘요. 또 게임하러 가서 한 3, 4일 정도 야간 정액을 해서 밤을 새고 그랬는데 공부는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잘 보면은 사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내구력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뭔가 일하기 싫거나 자기 개발하기 싫거나 공부하기 싫은 건 단지 싫어서 그런 거예요. 싫어서. 그 마음만 바꿀 수 있다면 나도 얼마든지 일을 16시간씩 할 수 있고 공부를 16시간 끔찍한 소리지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를 구별해야 되냐면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걸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다 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고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끝나고 나서 드라마 보는 거는 야 나는 자기 개발하는 거리가 먼 인간인가 봐가 아니라 그냥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방법이 나오죠. 이거 하고 싶은 일로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감정을 자꾸 씌우기 시작하면 재미가 없어져요. 일단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 중에 되게 잘 못하시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직장에서 바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이 영어 공부하거나 직장에서 내가 스터디 연천을 다 보고 가겠다는지 하지 마시고
뭔가 하루를 좀 쉬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지금 전력 질주했어요. 하루 종일. 내가 실제 몸으로 뛰진 않았죠. 그렇지만 머리로는 하루 종일 달렸거든요. 뭐 직장 상사한테도 과장님한테도 혼났고 팀장님한테 불려갔고 회의에서 무지하게 쫓아다녔고 그러다 내일 겨우 허덕이면서 이제 마감하고 퇴근했는데 일하고 싶겠어요? 전력 질주하고 온 사람한테 다시 한번 뛰라고는 못하겠죠. 무조건 쉬어줘야 됩니다. 아까 역히스토슨 말씀드렸지만 일정 수준을 지나서 몸이 각성이 되면요. 깨잖아요. 그러면 점차 떨어져요. 야근한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이유는요. 점차적으로 몸이 자꾸 활성화가 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잠자면 잠이 잘 드나요? 안 그렇거든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이거를 떨어뜨려 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필요한 게 뭐 잠시 수면도 좋고요. 30분 자는 것도 좋고 산책도 좋고요. 그다음에 뭐 샤워도 좋고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 잠시 게임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만의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휴식이라기보다는 몸의 각성 정도를 떨어뜨려 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몸은 충분히 지쳐있고 너무 많이 각성이 돼 있다. 휴식을 취해서 배터리를 충전시켜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상황에서 해줘야 되는 거는 재밌는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내가 앉으면요. 사람들 머리냐 유니트 바이어스라는 걸 갖고 있어요. 자꾸 단위를 맞추려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 예를 들어 외국어 공부를 하겠다. 자꾸 순서대로 이걸 보려고 하세요. 오늘 뭔가 좋은 인강이라든지 영상을 보면요. 자꾸 이거를 플레이리스트를 다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2배속으로 그냥 쭉 듣다가 재밌는 파트가 나왔어요. 이걸 그냥 정속으로 들으세요. 천천히 멈춰가지고. 책도 가시면은 오늘 일하는 게 끝났으면 그냥 설렁설렁 넘기세요. 넘기시면서 그 중에 뭔가 제일 재밌어 보이는 파트 있죠. 얘를 끝내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또 한국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책 보려고 그러고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하려고 그러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필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즐거움을 느끼는 걸 찾아야 됩니다. 이게 나의 진짜 실력을 가늠하는 거고 그러려면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라는 이런 걸 다 깨야 돼요. 순서대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단위를 맞춰서 하려는 습성을 내서 벗어나서 정말로 내가 여기서 뭔가라도 하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파트를 찾아서 거기에 충분히 몰입하고 집중하는 게 점차적으로 성취 동기도 쌓이고 직장을 퇴근하고 난 후에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뇌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사실 무의식이 많이 결정을 하긴 합니다. 뭐 어떤 거냐면 내가 뭔가를 외우고 싶다 해서 외우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몰입하는 것도 내가 몰입하고 싶다 해서 몰입을 하는 게 아니라 뇌가 자연스럽게 몰입으로 갈 수 있게 길을 설계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선택 설계라고 그러는데 뇌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뭔가에 몰입한다는 건요. 뇌가 물건을 사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여러 가지 일을 뒀어요. 게임도 있고 만화도 있고 음악 감상도 있고 영화 보기도 있고 드라마 보기도 있고 일도 있고 자기 개발도 있으면 뇌가 이 중에 어떤 물건을 살까요? 당연히 뭐 음악 듣기를 사거나 뭐 드라마 보기 정주행하기 이런 걸 사겠죠. 근데 뇌가 이때 지불하는 비용을 인지적 비용이라 그래요. 인지적 비용. 내가 뭔가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걸 인지 비용이라 그러는데 드라마 보기에 모든 비용을 지불하면요. 여기에 모두 몰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물건을 쫙 펼쳐놓고요. 야 뇌야 너 이 중에 뭐가 제일 끌리냐면 선택해봐. 이게 바로 마케팅의 개념인 거죠. 드라마는 딱 보는 순간 야 오늘 하루에 스트레스가 다 풀릴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이걸 보다 보면 내가 스트레스가 날아갈 것 같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과연 일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자기개발이 그런가 이러면 없죠. 이거는 내가 뇌에 대해서 뭔가 마케팅 실패를 한 거예요. 야 오늘 뭐 영어 공부 해볼까? 당연히 하기 싫죠.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떠올려 봐야 되겠죠. 야 내년에 내가 미국의 어디 샌프란시스코를 놀러를 갈 건데 거기서 물건을 사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How much is it? 이런 말 한번 해보는 거죠. 점원이랑.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물건을 깎고 싶을 때 뭐 디스카운트라 말하면 과연 이게 왜 영어일까를 생각을 해본다든지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재밌고 즐거운 상상들이 없으면요. 이 일이 재밌게 포장이 안 돼요. 드라마 같은 건 남이 벌써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맛있게 포장을 해놓은 거죠. 이런 마케팅의 개념을 도입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말하자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자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물건을 오늘 해야 되지라는 계획을 세우는 게 바로 물건을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포장을 패키징을 하는 거고요. 뇌는 자연스럽게 물건을 가장 매력적인 걸 사줍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나에게 스스로 마케팅하는 연습들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더 매력적이고 즐겁고 재밌어 보일까? 그럼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한번 적어보면 돼요. 공부하는 게 더럽게 재미가 없다. 직장 끝나고 자기 개발하는 게 더럽게 재미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적어보면은 재미가 없는 이유를 보면 되죠. 왜 재미가 없을까? 재미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겠죠. 재미있는 부분은 어디 있을까? 찾아보면 되겠죠. 어떻게 찾으면 될까? 2배속으로 돌려보면 되겠죠. 2배속 돌려보고 진짜 재미있는 부분을 기록해 보면은 다음부터는 내가 영어 공부하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내년에 샌프란시스코 놀러 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말 3문장 공부하기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구체적이고 매력적으로 내가 계획을 바꾸는 것도 내 뇌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는 실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요, 아주 이성적인 상태예요. 이성적이기만 한 상태입니다. 엄청 차가운 사람을 우리 이성적인 사람이라 그러지 않나요? 그죠? 뭔가 열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뭔가 일에 몰두하고 감정을 쏟고 이런 거 열정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계획을 세운 상태 콜드 스테이트라 그래요. 아주 차가운 상태. 반면에 뭔가 열정적으로 몰두하고 뭔가 각성이 되는 상태를 핫 스테이트라고 그럽니다. 내가 콜드 스테이트일 때는요, 의지의 과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면 다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콜드 스테이트일 때,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몸이 각성되거나 아니면은 피로감에 따라 지치거나 하기가 싫어지거나 아니 우울한 일이 생기거나 많은 고려를 하지 않고요. 그냥 하고 싶은 일만 세워요. 미래를 향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아주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미래의 윤규야,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지. 이런 미래 윤규하는 대답이 아주 이성적인 윤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사실 만약에 그때 가보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야 이거 하자 그러면 너무 힘들어. 지쳤어. 하기 싫어. 이런 대답이 돌아오는 거죠. 일단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내 몸의 상황, 심리적인 상태의 차이가 있다는 걸 서로 인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가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인트 에볼루션 모드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일을 놓고 비교를 해요. 여러 가지 일을 놓고 이 일보단 이게 재밌겠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동기부여 영상을 5개를 보겠어랑 1개를 보겠어 중에 뭐가 매력적이냐면 5개가 매력적이에요. 이거 보고 나면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고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들거든요. 이걸 선택하는데 실제 내가 이걸 체험하는 건 세퍼레이트 에볼루션 모드라고 그럽니다. 진짜 내가 이걸 독립해서 실행해 봤을 때는 1개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 영상 필기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평가 모드에서 일단 차이가 나기 때문이고 그건 내가 미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꾸 매력적인 현재 상황에서 수치로 매력적인 것들, 맥락적으로 매력적인 것들이 자꾸 끌려서 그렇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계획 세운 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머릿속 시뮬레이션 반드시 해줘야 돼요. 오후 3시에 어떤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PD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밥 먹고 난 다음 오후 2시에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일이 될까요? 솔직히 하품하는 게 한 30번 정도 되지 않을까요? 소화시킨다고 모든 시간은 거의 다 쓸 거예요. 그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해야 되는 일은 뭐가 되냐면요. 진짜 에너지를 쓰면 안 되는 일을 거기에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날 계획을 세우거나 아침에 계획 세울 때는 너무 막 사람이 막 파워풀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쫙쫙쫙쫙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안 해보고 일을 바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몰입이 안 되는 거죠. 몰입이 안 되니까 나는 몰입이 안 되는 사람인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뭐를 안 해서 그렇다? 계획을 조밀하게 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선수가 진짜로 훌륭한 달리기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 불러가지고 오전에 100m를 한 5번 뛰게 시켰어요. 오후에 밥 먹고 난 다음 갑자기 안 쉬었는데 다시 100m 뛰라고 시키면 뛰겠어요, 과연? 마라톤을 막 연속으로 2번 시킨 사람 죽어버리겠죠. 내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훌륭한 플레이어인지 아닌지 몰라야지. 근데 훌륭한 코치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코치이자 감독이자 플레이어예요. 근데 대부분 내가 계획을 세울 때는 코치예요, 코치. 그 다음에 진짜 몰입할 땐 플레이어인데 내 플레이어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기 전에 있잖아요. 왜 계획대로 안 되나 의심하기 전에 계획이 형편없는 게 아닌가. 계획이 이 선수의 어떤 몸 상태를 미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막 세우는 거 아닌가. 너무 이상적이기만 한 게 아닌지를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UCLA 대학의 연구 결과인데 이제 미국인 대상 조사예요. 새해가 돼서 계획 세울 때 92%의 사람이 실패하고 그중에 절반 46%는 일주일도 못 가서 실패를 하는데 그건 계획을 무리하게 세워서 그렇습니다. 아까 콜드 스테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성적이기만 한 상황 속에서는 엄청난 빅픽처를 막 만들어요. 막 야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말처럼만 하면 쉽고 다 되겠죠. 근데 거꾸로 내가 정말로 할 수 있고 나의 성취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가능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그걸 못하는 겁니다. 세외의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요. 미래를 향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되게 의외인 게 92%의 사람들이 왜 실패한 줄 아세요? 계획을 안 세워서 그래요. 의외죠? 다들 계획이 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죠.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가 누구나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그럴싸한 계획을 세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은요. 소망에 불과하다는 걸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 92%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소망, 희망입니다. 거꾸로 진짜로 8%의 사람이라든지 그중에 성공하는 0.1%나 1%의 사람은 특출나거나 금수저거나 재능이거나 주변 환경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현재에서 미래로 간 게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돌아와서 가능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냐면요. 내가 10년 뒤에 2억을 버는 부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5년 뒤에는 한 1억 정도 벌면 되겠죠. 절반 잘랐으니까. 2.5년 뒤에는 얼마면 되죠? 5천을 벌면 되겠죠. 한 1년 반 뒤에는 얼마 벌면 되죠? 한 2,500 정도 벌면 되겠죠. 또 절반 쪼개면 6개월 뒤면은 한 1,200 벌면 되는 거고 6개월 뒤에 1,200이면 한 달에 200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10년 뒤에 2억 벌기는
한 달에 200씩만 내가 저축할 수만 있다면 250 받는 문제 50 갖고 살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가 가능한 수치로 나오잖아요. 뭐 1억을 벌 수도 있는 거고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거꾸로 계획을 세우면 현재할 게 보여요. 근데 현재에서 미래로 계획 세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나중에 부자가 될 거야. 뭐 얼마나 어떻게 언제 하나도 안 나와 있죠. 이런 걸 소망이라 그럽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실행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해보니까 안 되네. 좌절하고 나를 다시 독려하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플레이어랑 코치를 자꾸 기어를 바꿔야 돼요. 길을 만들었다가 몰입을 시켰다가 더 이상 이제 그런 걸로 운전하는 분은 없지만 스틱이라고 있어요. 1단, 2단, 3단을 자꾸 바꿔 넣으면요. 차가 고장이 납니다. 내리막길 내려갈 때 브레이크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이래도 차가 막 브레이크 벨트가 막 연기가 나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일을 할 때도요. 깔끔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가급적 실행에 옮겨야 물론 그런 완벽한 경우는 없지만은 가급적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계획하고 몰입하는 코칭이랑 플레이어를 나누고 뭔가를 실행에 옮겨야지 그걸 안 하고 아무런 계획 없이 소망만 가지고 자꾸 미래를 향해서 계획 세우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조그만 계획들을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하면은 지쳐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92%의 분들은 그래서 계획이 없고 소망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이제 많은 것들이 첫째가 구체화되지 않은 계획. 우리 학교 다니면서 육하 원칙이라고 많이 배우는데 육하 원칙 속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 그러잖아요. 이 중에 수치랑 관련된 게 얼마나 뭐 이런 거거든요. 하우머치도 이제 들어가는 외국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는 뭘 하고 싶다. 계획에서 뭘 하겠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가 꼭 돼야 돼요. 이걸 뭐 OWEH라고 부르기도 한데 우리말로 쉽게 하면 육하 원칙이에요. 계획 세울 땐 반드시 육하 원칙으로 세워야 됨에도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추상적인 계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분들은 계획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왠지 아세요? 출근해서 일, 오후에도 일, 퇴근 전에도 일. 근데 사실은 그 안에도 일이 다 달라요. 내가 예를 들어 기획서를 쓴다고 해볼게요. 오전에도 기획서 쓰고 오후에도 기획서 쓰고 보고서 쓴다고 이러면은 똑같은 기획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오전의 기획과 오후의 기획이 다르고 보고서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오전의 기획이라는 거 에너지 순도가 높을 때잖아요. 이때는 꼭지를 만들어야겠죠. 주제를 정하고 꼭지를 만들고 내지는 어제 밤에 생각했거나 어제 쉬는 시간에 생각해뒀던 걸 구체화시키는 거고요. 오후에 해야 되는 것들은 주로 인풋이에요. 인풋. 오후에는 쉬고 나서 내가 피드백하거나 인풋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리서치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보고서를 쓰더라도. 오전에는 보고서 쓰는 게 아니라 보고서 꼭지 따기. 오후에는 보고서 리서치하기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보다 보니까 직장인 계획이 안 생겨요. 이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6시 안에 일 끝내면 칼퇴다.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세울 때는 사람이 동력을 잃어버려요.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일단 실패하는 첫 번째 계획의 대표적인 예시고요. 두 번째, 구체적인 예는 마지막 수치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 수치로 바꾸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오전에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정도 돼요. 오후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오후에 2시부터 일을 한다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칠게요. 그럼 3시, 4시, 5시, 6시, 4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4시간에 할 수 있는 분량은 얼마일까? 이렇게 해보면 내가 예를 들어 꼭지 같은 경우는 3꼭지 딸 수 있겠다. 리서치는 내가 한 사이트 20개 정도 들어가가지고 통계자를 한 50개 정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만 목표가 생겨요. 사람은 우리가 불안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정확히는 뭐냐면은 자극인데 예를 들어 자는 사람을 탁탁 깨워가지고 일시키면 이거 긍정적인 자극이겠죠. 근데 열심히 달리는 사람한테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잖아요. 달리는 말이 채찍질하면 요즘 말은 짜증내요. 아이씨 왜 이러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극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수치화했을 때는요. 자극을 주기가 되게 좋아요. 내가 오전에 3시간 동안 30개를 리서치하게 되면 1시간에 몇 개 하면 되죠? 10개만 하면 돼요. 1시간 60분이거든요. 60분에 10개만 리서치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10분에 2개 찾으면 12개 찾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10분 동안 나는 2개를 찾아야 이런 계획이랑 오전에 리서치해야지 너무너무 다르죠. 이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게. 그래서 구체화되지 않은 계획, 수치화되지 않은 계획, 그 다음에 가능하지 않은 계획. 너무 꿈을 크게 잡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 번째는 뭔가 수치화도 됐고 구체화도 됐지만은 가능하지 않은 거. 나는 그래도 뭔가 무리해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꾸 지치게 되고요. 스몰 스텝 전략이 되게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자꾸 성취의 복리가 쌓여요. 내가 이만큼의 일을 했으니까 다음에 조금 더 해야지. 이러면 이 사람은 점차적으로 커져가지고 나중에 이만한 정도의 성취를 만들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하는 사람은 처음에 되게 잘합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가지고요. 그냥 살던 대로 살자라는 대로 돼버려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좀 대표적인 어떤 계획 실패의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마케팅에 대한 책인데 그 스틱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스틱니스 포인트라는 게 있다. 사람을 혹하게 하는 어떤 광고의 요소들이 있다. 그때 얘기한 게 수치화랑 구체화되는 어떤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운다는 거는 뭔가 플레이어 있잖아요. 뇌가 플레이어거든요. 뇌는 무의식으로 이제 몰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몰입하고 싶다 해서 몰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몰입이라는 건요. 거의
장자가 말한 무아지경 같은 상태예요. 내가 뭔가 이게 빠져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제 문명이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타임머신이라 그래요.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 게임하다 보면 막 시간이 막 하루가 지나 있고 이렇거든요. 몰입이란 그런 거예요. 뭔가 너무 즐겁고 시간이 흘러가는 거 몰라야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려면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시간이 흘러가는데 에너지를 빼둬야 된다는 말이에요. 몰입이라는 건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았다는 거기 때문에 시간 가는 거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시간 가는데 내가 에너지를 쏟지 못할 정도로 한 일을 몰입했다면 이 일이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매력적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아까 전처럼 구체화되고 수치화되고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일 끝내는 사람들 천재들 있잖아요. 오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해요. 그래서 계획을 진짜 잘 세우고 실행을 잘하고 몰입 잘하는 사람들은 계획이 생각보다 단순하고 되게 뭔가 조금 일을 한다. 근데 이 일이 절대로 빵꾸가 나지 않습니다. 왜 빵꾸가 안 나요? 너무너무 매력적이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있잖아요. 그거를 한 달 내내 해보라 그러면 할 수 있을걸요, 아마? 돈 안 벌어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 한 달 내내 할 수 있어야 하면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일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만큼 내가 매력적으로 내 뇌를 상대로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구체화, 수치화, 그다음에 가능하게, 그다음에 조금 스몰 스텝으로만 좀 바꿔준다면 충분히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리 프랭크퍼트라는 사람이 철학자인데 On Bullshit이라는 책을 썼어요.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철학서를 썼어요. 이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34주 1위인가 그렇거든요. 이 책에서 표현이 좀 경박하지만 개소리랑 거짓말의 차이점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진짜인지 아닌지 가릴 수 있으면 거짓말이고 진짜인 줄 아닌지 가릴 수 없으면 개소리라 그랬는데 잘 보세요. P라는 말은 왜 헛소리냐면요. P니까 계획을 못 세운다 헛소리예요. 이 말은 뭐냐면 P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바뀌기 싫다는 뜻과 같아요. 바뀌지 안 바뀌지 누가 알아요 이 말을. 내 미래는 검증할 수 없어요. 앨런 K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만드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파워 P였든 파워 J였든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싶으면 세우면 돼요. 좋은 방법을 내가 알고 배우면 됩니다. 근데 내가 기존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안 그럴 것이라는 거는 바뀌기 싫다는 거라고 받아들이고요. 이때부터는 내가 기존의 습성에 지지 않도록 좀 일단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P인분들 계획을 못 세울 때 P라서 계획을 못 세운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솔직하게 방법을 모르고 방법을 알기 싫다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그냥 나는 복잡하게 하기 싫다라고 하세요. 근데 복잡하게 살기 싫으면 단순하게 계획을 잘 세우는 법을 배우면 돼요. 근데 자꾸 이상하게 연결하잖아요. 계획은 복잡해야 돼. 계획은 완벽해야 돼. 전혀 아니에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계획은 그냥 심플해요. 깔끔하게 한 가지 일만 잘해도 피어도 파워 피어도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 계획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자꾸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셜 놈, 어떤 편견 속에 내가 나를 묻고 바뀌기 싫음에도 내가 핑계를 대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없는 거지. 정말 좋은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일은 순도 높게 끝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조금 계획 세우는데 그조차 완벽하게 못하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획은 대충 세우세요. 그냥 대충. 대신에 이거는 명확해야 돼요. 하루를 되돌아봤을 때 이 하나를 했기 때문에 이 하나에 몰입했기 때문에 내 하루가 행복하다. 이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를 30분이든 3시간이든 뭐 하루 종일이든 사람마다 여건마다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중에는 뭔가 하루를 돌아봤을 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뭔가 하나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안 돼요. 제의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되겠어요, 그게? 그것보다는 내가 모르고 바뀔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 내 상황에 맞는 계획법을 배워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중요한 거를 반드시 만족감 있는 거 하나는 해낸다. 이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정말 심각한 일을 안 해보셨거나 아니면 자기 인생의 불이익에 대해서 각인이 별로 안 되신 분들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거꾸로 그분들한테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성공했다고 소위 성공한 사람 중에 계획을 안 세우고 성공한 사람이 몇 명 있을 거냐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10,000명 중에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여쭤보면 한두 명은 있겠죠. 한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본인이 혹시 거기 속할 것 같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아마 저는 99.9%의 사람이 나는 아닐 거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다만 그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남들처럼 뭔가 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이렇게 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이 없이 살면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랑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있다는 걸 내가 기록하고 좀 받아야 됩니다. 계획이 없다는 거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상황을 내가 그 자리에서 머리로 연산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순환되는 거예요. 변호사님, 저는 인생 바꾸기 싫은데요? 저는 그 정도 안 살고 싶은데요? 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시고 인생도 안 바뀌고 살면 돼. 그렇지만 뭔가 하나를 바꾸고 싶고 내가 뭔가 하나 성과를 만들고 싶다면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없다는 거는 고만고만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 솔직히 드리고 싶어요. 피곤해도 자기 직전에 공부를 하면 해마가 정리를 해줘요. 자기 전에 봤던 게 그 다음날 기억이 나요.
시간적으로 어제 밤이 더 짧아서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해마가 기억을 정리를 해줘서 그렇다는 걸 내가 알아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거는 어제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걸 떠올려보는 연습을 자꾸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직장인분들도 그래서 뭐 하냐면은 영상 하나를 보셔도 좋으니까 좋은 전기부의 영상 보시면은 열심히 필기하시고 자기 전에 끝내세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출근하는 동안 딴 거 하지 마시고 단어장 외우고 동기부 영상 그때 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어제 했던 영상 뭐였지 떠올려보세요. 그냥 출근하면서. 지옥철 같은 데서 어떻게 영상 봐?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어제 봤던 게 뭐였지? 몇 가지 챕터였지? 어떤 말을 그 사람이 하고 싶었지? 이렇게 이게 완전히 내게 되는데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이윤기 영상 다 봤어요? 보면 잘 때 되면 기억이 안 나요. 영상 한 개도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것과 효율이 좋은 건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더라. 저는 이제 뭐 공부법학회 회장으로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부 이론들을 보고 그러지만 에빙하우스의 망각성 같은 경우는 몇백 년 전에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심리학자인데 자기가 자기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실험자도 나, 피실험자도 나. 요즘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글을 한번 썼다고 해보니까 논문을 쓰면서 내가 나를 상대로 실험을 해봤다 이런 결과가 있다면 뇌피셜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쪽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뇌과학의 이론이 좀 다르면 에빙하우스는 뭐냐면요. 내가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쇠퇴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기억이 내가 소멸될 때쯤 복습하면은 살아나고 또 약간 텀을 두고 다시 올리면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그래서 시간 텀을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교육에 관한 책들 보면은 하루 뒤에 복습하고 일주일 뒤에 복습하고 한 달 뒤에 복습해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한데 어떤 이론이 일반성을 가지려면은 열려있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는 그 사람의 에빙하우스도 그랬어요. 이 사람의 신체, 상황, 조건, 환경에 따라서 이 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걸 일반화시켜서 막 그래서 복습주기라는 게 나와요. 1치 30, 절반 쪽에 1치 44 이런 게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뇌과학에서 정면으로 뒤집었어요. 이게 레미니센스 효과라고 합니다. 이 과외성 효과라 그러는데 뇌는요. 해마가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 있어요. 뭔가를 외웠다는 건 단기 기억에 있는 상태일까요? 장기 기억에 있는 상태일까요? 당연히 장기 기억에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근데 장기 기억을 만들어준 관문이 해마예요. 뇌 해마. 해마가 딱 지키고 서 있는데 이 해마는 언제 일을 하냐면은 내가 뭔가 책을 읽고 열심히 영상 보고 막 필기하고 공부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주인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일을 합니다. 해마는. 내가 잠을 자고 있거나 휴식을 취할 때 일을 하는데 이때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준 역할을 해요. 근데 언제 하냐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가 일을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이 지나야만 기억을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내가 뭔가 기억이 안 나는 건 복습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애초부터 정리할 걸 머리에 안 집어넣어서 그렇습니다. 인풋이라는 게 뭐냐면요. 머리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인풋이라 그러잖아요. 눈으로 들어와서 뇌에 풋을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눈알로 해요. 눈알로. 인, 아웃, 인, 아웃. 내가 외웠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래서 맨날 복습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은 뇌에다 풋을 안 하고 맨날 보는 거예요. 그냥. 맨날 인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습이라는 말을 할 수가 복습이라는 건요. 머리에 뭔가 있을 때 떠올려보는 거 다시 복자잖아요. 다시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맨날 복습하면. 그러니까 맨날 복습하는 게 안 좋다는 뜻이 아니라 맨날 복습하시는 분들은 거의 보기에 제가 99% 정도는 사실은 뇌에 복습할 대상이 안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 방법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경험 기억 위주로 바꿔줘야 돼요. 내가 하나를 몰두해가지고 충분히 이해하고 나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해줘야만 내게 되는데 대부분 눈으로 보고 흘리죠. 그냥.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을 때 넘기자. 그게 아니라 내가 말로 곱씹어 봐야 돼요. 진짜 내 건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걸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맨날 영상 보고 또 보고 복습해야 돼. 맨날 써보는 거는 볼펜에서만 좋고 그냥 유튜브 하는 데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전혀 남는 건 없는 거죠. 오히려 뇌는 충분하게 내가 이걸 한번 제대로 보고요. 설명을 한번 해봅니다. 설명이 됐으면 그냥 두는 거예요. 쭉 두면 해마가 기억을 정리를 해줘요. 나중에 그래서 한 3, 4일 지나가지고 그게 뭐였지라고 떠올려보고 사용을 할 때 이때 기억이 딱 강화가 돼요. 이거 레미니센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맨날 복습하면 뇌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쉴 시간을 안 줘요. 내가 뇌에게 일을 할 시간을 안 주는 거죠. 해마가 주인님이 주무실 때 일을 안 할 때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뭔가를 집어넣어요. 새로운 기억을 자꾸. 그것도 헷갈리게. 비슷비슷한 영상 계속 보고 또 보고 이러면은 해마가 정리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뇌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리를 할 기회를 안 주는 거. 맨날 새로운 걸 복습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은 새로운 걸 자꾸 집어넣는 걸 뇌는 싫어한다. 내가 완벽히 들어간 걸 맨날 복습하면 그건 최고겠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뇌는 3, 4일 지나면 다 기억해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머리에 집어넣지를 않아서 그런 거지 복습을 안 해서 기억이 안 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엄마 이름 복습 안 한다고 기억 안 나나요?
내 전화번호가 복습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안 그렇죠. 엄마 이름은 지금 한 40년 동안 기억하고 있잖아요, 내가. 근데 내가 뭔가 기억 속에 안 남는 거 복습 안 해서 그렇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진짜로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굉장히 기분이 상쾌합니다. 미라클 모닝 때문에. 미라클 모닝의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아침에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 오늘 하루를 시간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한 말짱 도루묵인데 중요한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새로운 걸 머리에 집어넣잖아요.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아니면 뭐 영상을 보거나 이러면요. 오늘 하루 동안 수많은 기억의 간섭들이 시작돼요. 제가 거꾸로 작가님이나 PD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14초 전에 제가 한 말 기억나세요? 아무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이게 단기 기억이에요. 단기 기억은 14에서 20초가 지나 모든 걸 까먹습니다. 사람이 오늘 하루에 했던 모든 걸 기억한다는 것도 엄청난 지옥이에요. 오늘 팀장님한테 털렸어. 근데 오늘 하루 종일 기억나고 1년 지나도 기억나고 3년 지나도 기억나면 그 말 했던 게 진짜 너무너무 괴롭겠죠. 이래서 사람은 생존을 위해 모든 걸 까먹게 설계돼 있어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억만 장기 기억으로 남깁니다. 그런데 이 기억은 간섭을 받지 않아야만 기억에 남길 확률이 높아지는데 새벽녘에 공부한 것들은 오늘 밤지면 거의 다 까먹어요. 거의 다. 아무것도 기억이 오늘 아침에 뭐 했었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걸요? 뭐가 남냐면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봤다, 영어 단어장을 봤다는 만족감만이 남습니다. 그런데 밤에 자기 전에 공부를 하면요. 그러니까 해마는 오늘 내가 자기 전에 했던 모든 거를 다 정리를 해주는데 정리할 대상이 안 남는 거야. 아침에 공부를 하면. 근데 자기 직전에 공부를 하잖아요. 피곤해도 자기 직전에 공부를 하면 해마가 정리를 해줘요. 자기 전에 봤던 게 그 다음날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내가 오늘 아침에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어제 아침에 공부했던 거 떠올려보세요. 아무도 기억 안 나요. 대부분. 근데 어젯밤에 했던 거를 기억하면요. 기억이 납니다. 이러면 영상 보시는 분들 시간적으로 어젯밤이 더 짧아서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해마가 기억을 정리를 해줘서 그렇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전에 뭔가 머리에 집어넣는 거 억지로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거는 어제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걸 떠올려보는 연습을 자꾸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직장인분들도 그래서 뭐 하냐면은 힘들어도 영상 하나를 보셔도 좋으니까 좋은 자기 뭐 개발이나 동기부여 영상 보시면은 열심히 필기하시고 자기 전에 끝내세요.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면은 출근하는 동안 딴 거 하지 마시고 단어장 외우고 동기부여 영상 그때 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어제 했던 영상 뭐였지 떠올려 보세요. 그냥 출근하면서 지옥철 같은 데서 어떻게 영상 봐?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어제 봤던 게 뭐였지? 몇 가지 챕터였지? 어떤 말을 그 사람이 하고 싶었지? 만약 제 영상을 보셨으면 이윤규가 그래서 계획 세울 때 뭐라 그랬었지? 이거를 생각하고 이후에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10분 정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 어제 이 말 했었지? 만약 어제 부족했던 게 뭐였더라? 영상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으니까 나중에 짬날 때 점심시간에 봐야겠다. 아니면 일 빨리 끝내고 봐야겠다. 이게 천재들의 루틴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잖아요. 아침에 오면서 아웃풋 하는 거죠. 어제 봤던 영상이 뭐였더라? 출근하면서 그 다음에 출근해가지고 피드백을 해보는 거죠. 어제 봤던 것 중에 뭐가 어떤 파트가 기억이 안 나. 이윤규 변호사가 수치하고 가능하고 뭐 하나 계획을 얘기했는데 뭐였더라? 영상 보면 되죠. 이때가 피드백이 되고 최고 인풋이 딱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완전히 내게 되는데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이윤규 영상 다 봤어요? 보면 잘 때 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날 아침 되면은 이윤규라는 사람이 얼굴이 시꺼맸다는 거 기억이 나는데 영상 한 개도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것과 효율이 좋은 건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더라. 어떤 기억이라든지 몰입의 원리를 모르셔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양에서는 우리 경영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3B라 그럽니다. 그래서 버스, bathroom, 그 다음 bed. 그러니까 교통수단에서 집중이 잘 되더라. 그 다음에 bathroom,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샤워실에서 집중이 잘 되더라. 그 다음에 침대에서 집중이 잘 되더라. 자기 전에. 이 세 가지. 근데 송나라, 당나라 때 송나라 사람이 당송 8대가 중에 한 명이 구양수라는 사람이 또 뭐라 그랬냐면은 뭔가 글을 쓰고 사고를 하는 것들은 삼상 위에서 한다 이랬는데 이 삼상이 또 기가 막히게 측상, 칭상, 그 다음에 마상이에요. 마상이 말 위, 운송수단 위죠. 측상이 그 측간이라니까 화장실 위. 정확히 이제 화장실에서 오래 있으면 이제 몸에는 안 좋은데 어쨌든 마지막에 침대 위, 침상. 세 개가 똑같죠. 침대, 샤워실, 그 다음에 교통수단이. 이때 왜 그렇냐면 왜 이때 창의적인 일이 잘 되고 뭔가 생산적인 일이 왜 이때 잘 되고 경영에서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이때 셋업화가 나와서 그래요. 뭔가 막 몰두해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아이디어를 내야지. 그래서 사실 가장 비생산적인 미팅이 뭔지 아세요?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개마인샤프트적인 미팅이라고 그러는데 친목 미팅. 오늘 갑자기 팀장님이 사람들 소집해요. 야 같이 회의 나갈까 했는데 사실은 커피 마시고 잡담해요. 이런 미팅이 없어져야 되고 두 번째 미팅이 뭐냐면 지금부터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자. 불가능합니다. 긴장도 올라가 있어요. 무슨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오겠어요. 아이디어라는 건요.
우리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드라마에서 진짜 웃긴 장면으로 막 작곡하는 분들이 콩나물 들고 다니면서 오선지에 막 놓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악상이 떠오른다 이러면서. 근데 그게 진짜예요. 소품이 진짜란 뜻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몸이 이완된 그 삼상인의 3B 속에서만 뭔가 이렇게 기존 지들이 조합을 시작해요. 뇌가 무의식이 기존의 기억들. 사실은 내가 머리에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다 기억이잖아요. 그죠? 이 기억들 조합해 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해마의 작용인데 해마는 쉴 때 이게 돌아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3B랑 삼상 속에서 내가 창의적인 활동들을 자꾸 해주고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게 하나 또 봐야 되는 거 그때 세타파가 나오는데 세타파는 또 졸음파라고 그래요. 졸음파. 서파 수면파라 그러는데 세타파가 나오면 점차 졸려요. 그래서 이제 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뭔가 일을 잘 못하거나 공부를 잘 못하는 분 중에 조는 분들이 있고 잘하는 사람도 졸아요. 일 진짜 잘하고 그 다음에 뭔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뭔가 어려운 걸 골똘하게 생각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졸리거든요. 이때는 서서 걸어 다니면서 뇌는 약간 이완을 시켜주고 몸도 이완을 걸어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자꾸 하면서 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몰입으로 유명한 우리 황동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완된 몰입이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주무세요. 그냥 주무시면서 일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밑에다 어떤 분들이 댓글을 달면서 그럼 내가 어제 막 영어 단어 외웠던 건 떠오르는데 왜 안 졸리냐고. 몰입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세타파를 방출을 못해서 그런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어디에 웅변 대회에 나갔다든지 스피치를 해야 된다든지 몸이 긴장되지 않나요? 기업의 임원들 앞에서 내가 PT를 해야 한다 이러면 떨리지 않나요? 왜 떨릴까요? 그건 몸이 각성의 정도를 끌어올려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내 몸 상태를 무의식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걸 생각하거나 창의적인 일을 할 때 세타파를 방출시키면서 몸이 졸리게 만드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의 특징이 삼상이나 3B 속에서 세타파가 나온 걸 만들어야 되고 세타파가 나오면 졸리니까 이 상태에서 받아들이고 몸을 이완된 상태에서 졸기 싫으면 걸어다니면서 해주는 게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때 막 숙면을 취하시면 안 돼요. 숙면 취하시거나 아니면은 졸린다고 잠 깬다고 세수하고 다시 빡세게 공부하거나 막 엄청 집중하고 또 이래서도 안 돼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휴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몸의 휴식이랑 일단 뇌의 휴식 두 개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타이핑을 많이 해서 너무 좀 힘들다. 뇌는 쌩쌩한데 타이핑하기가 힘들다면 키보드를 바꿔야 돼요. 휴식하면 안 돼요. 이때는. 이미 머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뇌를 진짜 쉬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진짜로 쉴 때입니다. 그래서 뭐 커피를 드시든 뭐든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휴식에서 가장 핵심이 수면이거든요. 근데 수면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잠을 적게 자라는 말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잠은 충분히 자야 되는데 대신에 과하게 자면 안 돼요. 과하게. 말을 바꿔요. 과하게 자면 안 되고 과하게 안 자는 또 하나의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이 있어요. 사람이 처음 수면에 들어가면 점점 깊어지겠죠? 그러다 위에 한 번 얕은 수면 올라서 이때 꿈을 꿔요. 기억이 정리가 되고 정리가 안 된 것들이 맥락이 없어지면서 꿈으로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기억나는 이런 거는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현실과 안 맞는 스토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꿈에 나타나 이때 렘 수면이 나요. Rapid Eye Movement 수면이 나오고 근데 이때 깨야 돼요. 내가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분명히 많이 잤는데 하루가 뭔가 찝찝하고 좀비 같은 날들이 있잖아요. 이건 깊은 수면에서 깨서 그래요. 깊게 잠들었는데 깨우면 그때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얕게 자고 있을 때 딱 깨워야 그때 사람이 하루 종일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수면의 주기가 추상적으로 보면 대략적인 사람이 90분이에요. 1시간 반. 그래서 저는 이제 1.8배수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잠을 잘 때는 1.5의 배수로 1시간 반 자고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은 깊은 수면 갔다 올라와야 기억이 정리가 되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3시간 자야 됩니다. 최소 3시간. 그 다음부터는 1.5를 더 해보세요. 4.5시간, 4시간 반, 그 다음에 6시간, 7시간 반, 9시간 주무셔야지 8시간 주무시는 분은 깊게 많이 잤지만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이러죠. 난 9시간 정도 자야 편해. 이런 분들이 있고 나는 7시간 이상 자야 돼.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이 주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나의 수면 주기를 정확히 파악할. 이거는 기록을 해줘야 돼요. 기록을. 그 다음에 요즘 기록할 필요도 없는 게 시계 있잖아요. 그런 거 차면 다 어플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최적의 딱 수면일 때 깨워줘요. 내가 딱 올라왔을 때. 그 다음에 사람은 자기 인식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죠. 내가 내일 늦잠 자고 싶어. 근데 9시까지 어디 가야 돼. 이러면 항상 재수없게 언제 깨는지 아세요? 7시 한 40분쯤 깨요. 한 20분 더 자고 싶은데 8시에 시계 맞췄는데 이게 그때 내가 몸이 얕은 수면일 때 깨서 그래요. 그때 딱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몸이 자기 인식시킨 걸 갖고 내 몸이 자꾸 유도를 한다 그랬잖아요. 뇌가 되게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자기 3시간 전에 안 해야 되는 게 금주, 금연,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 잠을 못 자고 현대인들에게 침대는 더 이상 스마트폰을 보기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운 책을 보면 졸리지 않나요?
그래서 침대에서는 어려운 책 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잠이 안 오시면 아니면 일기를 쓰든가. 뇌파를 자꾸 낮춰주고요. 그러니까 뇌파를 안정시켜주고 그다음 각성 상태를 낮춰줘야만 내가 수면은 유도가 돼요. 근데 자꾸 유튜브 보면서 도파민 막 뿜뿜뿜 나오는 영상 보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막 그 다음날 9시간 못 자서 나는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전혀 아니에요. 잠은 최소 시간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있어요. 그게. 체력이 부족한 분이 6시간 주무셔야겠죠. 그렇지만 체력이 좋은 사람은 4.5시간만 자도 되거든요. 이런 식의 사실은 수면을 둘러싼 굉장히 휴식을 둘러싼 많은 요소들을 내가 하나하나 점검해 보지 않고 그냥 쉬면서 편견에 쌓여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뇌에도 용량이 있다는 걸 잘 생각을 못 하세요. 일을 되게 잘하거나 몰입을 잘하는 분들 멀티태스킹 잘하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뭔가 성과를 많이 만드니까. 근데 몰입이란 단어 자체가 스물대달 때 그 몰자예요. 입이 어디 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 모든 정신 상태 하나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멀티태스킹이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멀티태스킹은 멀리 해야 됩니다. 내 머리가 용량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2기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용량을 그래서 한 3테라짜리를 꽂아줘야만 되는데 이 3테라, 4테라짜리 외장 하드가 바로 메모입니다. 내가 뭔가를 기억하고 싶어서 메모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하기 위해서 메모를 해줘야 돼요. 계획이 없는 분들은 되게 비극적인데 왜냐면은 이 일 끝나면 뭐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량을 다 쓰기 때문에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종이에다가 머리를 컨트롤 X, 컨트롤 V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계획을 여기다 옮기면요. 머리는 오로지 하나의 일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투리라는 거는 배를 끊어서 팔 때 이렇게 쫙쫙쫙쫙 끊어가지고 원래 이제 필지대로 끊어서 팔 거 아니에요. 옷감에 이제 정해진 규격이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를 파는 거거든요. 근데 자투리는 잘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파는 사람이 한 요 정도 남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진짜 세모로 자르고 동그라미 자른 거 팔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시간 계획을 세울 때도 어떠냐면은 내가 계획 세울 때 이거는 계획은 대부분 한 3시간 정도 잡지만 요 기획서 짜는 거를 보고서 쓰는 거를 이 중에 내가 대충 계획을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한 2시간 반 정도에서 3시간 사이일 것 같아. 이러면은 처음부터 30분 정도 자투리로 남기는 거거든요. 요 한 30분 남은 뭘 하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투리라는 건 시간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요 정도 시간이 남으니까 이 시간에 뭘 해야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만 자투리 살린 시간을 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획을 대충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전에 보고서 써야지. 오전에 기획서 써야지. 이러면은 쓰고 갑자기 썼는데 1시간 만에 다 썼어요. 2시간 동안 할 일이 없거든요. 이때 갑자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획을 세우기가 싫어집니다. 이때는. 그래서 그냥 좋은 거 해야지 하면서 동기부여 영상 보거나 단어장을 펼쳐서 외우거나 안 외워지죠. 왜? 왜냐면 사람은 뭔가를 공부하거나 인생에 도움되는 거 하기가 싫은 게 기본 속성이에요. 놀고 먹고 싶은 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괴로운 상황에 몰아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코치가 딱 계획을 짜놔야 돼요. 야, 내일 일어나면 이대로 딱 움직이게 하면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기로 했으니까. 사람이 약속을 깨기 싫어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약속한 대로 움직이거든요. 손실을 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지금부터 뭘 하겠다 마음 먹으면 그게 오래 안 갑니다. 작심 3일 아니라 작심 30초도 안 가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죽은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계획되지 않았는데 의도적이지 않게 남은 시간들을 다 죽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은 시간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쉬고 그 다음 일을 조금 더 빨리 시작하는 게 나아요. 괜히 자투리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남은 시간에 영단어 외우고 자기개발하고 영상 보고 이러면은 괴롭기만 해요. 괴롭기만. 왜? 나의 뇌는 이미 머릿속에 어제 뭐 했냐면 오전에 기획서 쓰고 오후에 뭐 쓰고 보고하고 회의하고 미팅하고 편집하고 이러면은 이미 이 정도만 해도 한계라고 머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실제 내가 해본 이 중에 절반도 대부분 못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뭔가를 더 한다? 그럼 불가능해요. 추가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자꾸 줄여나가고 쉬려는 생각을 자꾸 해주시고 자투리 시간도 계획해서 쓰라고 제가 말씀을. 죽는 시간을 자꾸 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죽는 시간을 살리려면 나도 죽어요. 진짜 못 쉬어가지고. 이미 충분히 무리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또 무리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시스템 같은 것들은 사실은 베이비붐 이후에 어떤 사회에 적합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이걸 형식도야 방식이라 그래. 학습 전이라 그러는데 교육학에서는 사람을 찍어내는 방식이 좀 가까워요.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근데 이런 교육 시스템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교육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사람의 뇌는 어떤 식으로 기억이 발전을 하냐면요. 태어나면 절차 기억이라 그래가지고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익힙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작가님 PD님한테 밥 먹는 거 어떻게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신 나갔나 생각하시겠죠. 이거 생각하지 않고 작동하죠. 몸이 기억한다 그러거든요. 이거를. 반면에 중학생 정도 됐을 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 지나서 중학교 한 3학년 정도까지 있잖아요. 이때는 지식 기억이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냥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뇌가 생겨요. 기억이 이런 식으로 작동해요. 이때는 그냥 배우면서 내가 이후부터 나의 삶의 어떤 기반을 쌓는 거죠. 지식의 토양을 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원소 주기율표 그냥 막 외우잖아요. 음악 같은 개 이름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게다가 그게 이탈리아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다음 뭐 ABC라는 알파벳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별로 경험을 하지 않고 외울 수 있는 때가 있고 기억할 수 있는 때가 있고 근데 중3부터 한 고1 정도 되면은 경험 기억이라는 형태로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체험해서 야 이게 이렇구나라고 모르면은 외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뭐가 있냐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까지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해도 몰입이 된다는 뜻이에요. 생각보다 이해를 하지 않아도 내가 예를 들어 아까 화학 시간에 주기율표 외우고 개 이름을 외우고 영어 시간에 알파벳을 외워도요. 이해를 하지 않아도 그냥 외우게 됩니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위치라든지 뭐 지역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냥 외우게 돼요. 근데 고등학생이 좀 되잖아요. 빠른 사람 중2, 3 때 오는데 왜 그렇지? 의문을 갖기 시작해요. 수업 시간 손들고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는 여러 가지 일에 몰입을 못해요. 뭔가 내가 궁금증이 생기고 재미를 느끼고 한 가지 일에 딱 집중하는 때가 이때 오거든요. 경험 기억을 쓰기 시작할 때.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성인분들은요. 다 경험 기억을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왜 그러면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치냐. 이거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죠. 한 학기 내내 어느 반은 수학만 어느 반은 국어만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분산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번 주에 공부를 해왔어요. 이걸 예를 들어 이진도로 공부해왔으면은 이 반 가서 여기 가르쳐 쉽잖아요. 이게 훨씬. 사람이 적다, 교사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게 효율적일 뿐인 거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효율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배우는 사람은요, 하나를 진득하게 오랫동안 팠을 때만 이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분들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내가 나중에 진짜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취미반이라든지 그러다 자기개발로 넘어가고 이러면은 결국에 하나만 보지 않나요? 영상 하나만 계속 보잖아요. 뭔가 내가 꽂힌 것만 계속 보죠. 왜? 거기에 내가 뭔가 잘 된다고 느끼니까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는데 뭔가 자기개발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잘 된다고 그게 맞아요. 하나를 집중적으로 보고 체험하고 내가 경험했을 때 내게 되는 경험 기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는 분들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영어를 잘하고 싶다든지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은 이윤규 변호사가 하나에 몰입하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거 공부 안 하면 바보가 돼버리겠죠? 대학교 못 가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과목은 수업 시간 전후 10분 안에 그냥 예스복스 끝내고 뭔가 내가 몰입할 수 있는 한 과목이 있어야 돼요.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과목이 있어야 돼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하잖아요. 일의 개수로 따지면. 근데 집에 와서 내가 뭔가 하나를 할 때는요. 여러 개 하고 막 시간표 화려하게 짜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중학교 때 잘했던 분들이 고등학교 때서 못하거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잘했다가 성인 돼서 못하는 경우가 왜 생기냐면요. 내가 기억의 형태가 바뀌어져서 일을 배치하고 몰입의 어떤 형태를 바꿔야 됨에도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옛날 어릴 때 습관들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인인데 막 이렇게 오늘은 뭐 듣고 내일은 무슨 영상 보고 내일은 모레 뭘 보고 무슨 공부하고 화려하게 막 30분 단위로 뭐 세우는 분들 중에 제가 자기개발 성공적으로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그분을 저주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몸의 기억의 형태가 바뀌었음에도 내가 방법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몰입하거나 뭐 일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착각하시는 부분 또는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의 뇌에도 용량이 있다는 걸 잘 생각을 못 하세요.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멀티태스킹이 되게 좋은 말 같고 환상의 어떤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일을 되게 잘하거나 몰입을 잘하는 분들 멀티태스킹 잘하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뭔가 성과를 많이 만드니까. 근데 몰입이란 단어 자체가 그 몰자가 무너진다 스물대다 할 때 그 몰자예요. 입이 어디 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 모든 정신 상태 하나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멀티태스킹이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멀티태스킹을 멀리 해야 됩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뇌의 용량이 중요한데 용량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막 멀티태스킹 하시는데 용량을 또 잘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어떤 기억의 숫자가 매직 넘버라 불렀습니다. 우리 심리학에서는 7개가 기준이고 똑똑한 사람은 플러스 2, 9개 정도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좀 머리가 안 좋아서 5개 정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저는 이걸 보니까 저는 상바보인 거예요. 상바보. 저는 한 2-3개밖에 못해요. 전 3개를 못해요. 저는 그래서 말할 때 습관이 한 번에 2개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항상 그 2개를 정리해서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일할 때나 몰입할 때 무조건 1개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나는 바본가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새로운 어떤 심리 뇌과학 이론을 찾아보니까 매직 넘버가 바뀌었어요. 4개로 바뀌었어요. 4개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최대치가 4개예요. 그것도 인생의 어떤 전성기 때 고등학교 지나서 대학생 때쯤 있죠. 이때 한 번에 4개 정도를 처리할 수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2-3개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노인이든 아니면 영아 유아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생각 안 하고 근데 잘 보세요. 뭔가를 일하는 직장인분들이랑 공부하시는 분들 일단 이게 있어요.
해야 될 일의 개수를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이걸 못했을 때 생각하는 불이익을 생각하죠. 시험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공부 못해서? 이 일을 다 못해서 돈 벌면 어떡하지? 이 일을 다 못해서 팀장님한테 털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용량을 2개를 썼어요. 어떻게 몰입하겠어요? 내가 여기에 2-3개밖에 안 된 용량 이 일에 모두 다 몰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일단은 뇌를 확장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 2-3개밖에 안 되는 뇌에다가 외장하드를 꽂는 거예요. 내 머리가 용량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2기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용량을 그래서 한 3테라짜리를 꽂아줘야만 되는데 이 3테라, 4테라짜리 외장하드가 바로 메모입니다. 내가 뭔가를 기억하고 싶어서 메모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하기 위해서 메모를 해줘야 돼요. 기억하기 위해 메모하는 건 너무 옛날이에요. 옛날에 누구 전화번호가 어디였지? 그런 거 굳이 요즘 안 해도 돼요. 필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상 같은 거 보면 엄청 경건하게 야, 스터디언 영상 다 필기할 거야. 제발 하지 마시고 사고를 하는데 좀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내가 뭔가를 머리로 생각하다 꼬일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였지?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 도식화를 시켜본다든지 아니 핵심적인 문장에 요약한 결과물을 적어본다든지 내지나 몰입을 하는 사람 같으면은 내가 지금 현재 뭐 해야 돼도 생각을 안 해야 돼요. 머릿속에. 아까 계획이 없는 분들은 되게 비극적인데 왜냐면은 계획이 없다는 건요. 머릿속에 항상 계획이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지 앞으로 뭐 해야 이 일 끝나면 뭐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량을 다 쓰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다른 일을 하는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머리를 컨트롤 X, 컨트롤 V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계획을 여기다 옮기면요. 머리는 오로지 하나의 일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머릿속으로는. 이 하나의 일을 모든 에너지 다 쓸 수 있게 돼요. 이 폴더 속에 파일이 하나 딱 들었고 이 하나의 일만 처리할 수 있는 것과 한 40개, 50개 파일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찾아가지고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머리에 모든 걸 컨트롤 X, 컨트롤 V에서 다 종이장에 옮겨야 돼요. 쓰고 대신 얘 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쓰고 버려야 돼요. 얘를 자꾸 남겨두고 기억하고 외우려 하면요. 안 돼요. 사람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쓰고 버리고 약간 자꾸 메모를 활용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탭이에요. 탭. 패드나 탭이 메모로서는 진짜 최고예요. 종이의 크기가 나의 사고의 크기거든요. 근데 패드는 내리면 무한대로 나. 근데 A4 용지는 계속 갖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옵시디언이라든지 아니면 패드라든지 이런 것들 자꾸 확장시킬 수 있는 노트라든지 메모 형태를 쓰시고 멋지기만 한 거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블랙노트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블리처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꾸미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로 내가 사고가 안 되는 부분을 보충하고 쓰고 버린다. 이런 느낌들. 기억하기 위한 용도로 메모를 하지 마시고 이런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X, 컨트롤 V라고 한번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뇌로. 만들면은 진짜 완전 생각이 달라져. 생각보다 내가 기존에 머릿속에 많은 걸 갖고 있어. 이거를 판단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일을 하다 멈추고 이걸 한번 해보세요. 현재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고를 다 써보세요. 동그라미 매겨서. 그러면은 이 일을 해야 돼. 이 일 못하면 어차피 퇴근하면은 친구들이랑 뭐 먹지? 모조리 컨트롤 X, 컨트롤 V 넘겨야 돼요. 친구들이랑 먹을 거 나중에 생각하자. 그 다음에 이 일 끝나면 어떻게 할까? 나중에 생각하자. 일 못하면 어떻게 돼? 팀장님한테 어떻게 혼날지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은 여기만 집중하자를 컨트롤 X 써서 다 써놔야 돼요. 나중에 할 거. 이거는 나중에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야지. 저녁 먹으면서 생각해.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만 여기에 모든 몰입을 할 수 있다. 이게 뇌를 확장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또는 자연 환경도 있지만 이거 퍼스트 네이처라 그러면은 내 의식 세계가 세컨드 네이처예요.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느냐가 나의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만 좋은 행동이 나오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야, 나 회사 진짜 다니시다 메신저 켜서 막 하기 시작하면요. 그 부정적인 소용돌이에 빠져들어요. 이러면 내 인식세계가 부정적으로 바뀌잖아요. 영원히 긍정적인 결과는, 긍정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이제 몰입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쓸데없는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말투 왜 저렇지? 상사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회사 나가야 되나? 우리 회사 복지는 왜 이 모양이지? 사실은 몰입의 요소가 아닌데 그런데 쓸데없이 몰입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사이비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은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이유에서 과학적인 이유, 사이비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일기, 감사일기를 쓰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특징이 있어요. 5가지 중에 하나의 특징인데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어떤 뇌과학적인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인식세계죠. 제럴드 에델만이라는 사람이 쓴 세컨드 네이처라는 책을 보면요. 사람은 2가지 환경 속에서 살아요. 내가 예를 들어 나쁜 환경에 살면 나쁜 애가 되겠죠? 엄마가 항상 그러지. 사실 자기 애는 생각 안 하고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우리 애도 못돼진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 말도 맞겠죠.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또는 자연 환경도 있지만 이거 퍼스트 네이처라 그러면은 내 의식 세계가 세컨드 네이처예요.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느냐가 나의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만 좋은 행동이 나오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루를 여는데 여기서 막 야, 우리 진짜 한국 살기 힘들다. 세금도 무지하게 내고 빨리 이민 가겠다. 이러는데 무슨 삶이 사라지겠어요. 이럴 때는 긍정은 훈련이거든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긍정 심리학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습된 긍정감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쉽게 긍정을 포기해요. 긍정을 포기할 이유밖에 안 찾는 것 같이 보일 때도 너무 많아요. 요즘에 좀 뜸하지만 조던 피터슨 같은 경우 자기 딸이 모든 그 관절이 다 부러지는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딸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삶이 불행할 것 같지만은 그 불행 속에서 긍정의 순간을 찾는 게 나의 역할이고 그럼 삶이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대가들은 다 의식이 통합니다. 사고들이. 그리고 하나 더 프라이밍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노벨 경제학상을 딴 데니엘 캐너먼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내가 쓰는 언어 있잖아요. 외부에서 봤던 언어라든지 심볼이라든지 아이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무의식에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내 행동, 수행, 목표 이런 거 내 의식을 불을 붙여요. 근데 긍정적인 단어를 의식적으로 보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의식 세계가. 그래서 마틴 셀리그만이 학습된 긍정감에서 했던 게 내 언어 습관을 바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언어랑 의식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대가들의 연구들을 조합해 보면은 긍정적인 사람 맨날 긍정적인 감사하기 쓸 거예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겠죠. 그게 크든 적든. 중요한 건 안 긍정적인 분들이 있죠. 의식적으로 내 세계를 긍정으로 바꿔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 중에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불쾌한 게 있나요? 제가 보기에 단 한 건도 범죄를 저질러서 성공한 분들 제발 없겠죠? 그 말은 나도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루를 긍정으로, 프라이밍 효과, 선행 효과에 따라 하루를 긍정으로 여는 게 그렇게 과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내가 뭔가 이렇게 일이 있을 때 충동이나 불안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분석을 좀 해줘야 돼요. 왜? 뇌의 용량이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뇌를 확장을 해서 적어봅니다. 근데 사람은 일의 경과가 이런 식으로 돼요. 외부의 요인이 있으면요, 본능적인 생각이 먼저 떠올려. 이게 감정이에요. 뜨거운 걸 만지잖아요. 뜨겁다고 느껴요. 자, 뜨겁다고 느껴보세요 한다고 느끼지 않죠. 본능적으로 느끼죠. 딱 뜨겁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이죠. 손을 뗀다. 이게 본능적인 행동인데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게 다양한 행동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외부 요인, 본능적 사고, 이성적 사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감정도 이제 중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행동해요. 감정적으로. 불쾌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어디에 몰입해야 되는데 충동적으로 핸드폰을 막 눌러가지고 막 어플에 들어간다든지 막 쇼츠를 켠다든지 이러는데 끌려가면 안 되고 적어봐야 돼요. 나눠야 돼요. 뭔가 왜 몰입이 안 될까? 원인을 적고요. 감정을 적습니다. 내가 자기계발 영상을 보려니까 짜증나. 밑에 이제 적는 본능적 사고. 왜 짜증날까? 공부는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밑에 이성적인 사고를 적는 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벌써 3개죠, 3개. 외부에 어떤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원인을 분석했고, 본능적인 판단까지 다 되거든요. 여기서 머리를 다 썼어요, 이미. 뇌를 확장을 안 시키면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이 안 찾아져요. 적어서 보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이걸 열심히 공부하면은 나중에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성공할 수도 있을 거고, 공부를 잘할 수도 있을 거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뭔가 사회적인 명예라든지 성공이 아니어도 내 인생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도 있을 거라는 거는 적어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현인들이 보면은 되게 좋은 말하고 이런 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게 체화가 돼 있어서 그래요. 머릿속으로 한 번에 그까지 사고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과 감정, 사고 속에서 본능적 사고와 이성적 사고를 저는 A4 용지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가운데를 반을 한번 접어보세요. 근데 왼쪽에다 원인을 적으세요. 그래서 오늘 직장 상사가 짜증나게 했어. 이랬으면은 감정을 적으세요. 그래서 짜증나. 직장 상사가 나에게 쿠사리를 줬다. 짜증이 난다. 밑에다 본능적인 생각 적으세요. 때려치고 싶다, 회사를. 안 되겠죠. 절대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밑에다. 그렇지만 바꿀 수 없는 걸로 스트레스 받는 건 아마추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쩌면 내 태도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 인정해 시죠, 솔직히 사람이. 그렇지만 인정할 것도 인정해야 돼요. 또는 상사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 차라리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을 때는 명상을 하고 그냥 속으로 친구들하고 만나서 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꾸 야, 나 회사 진짜 다니기 싫어. 메신저 켜서 막 하기 시작하면요, 그 부정적인 소용돌이에 빠져들어요. 이러면 내 인식세가 부정적으로 바뀌잖아요. 영원히 긍정적인 결과는, 긍정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예요. 이거는 바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충동, 불안 분석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게 합리적 반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ASDR이라는 방식인데, 근데 중요한 건요, 방금도 물론 제가 하긴 했어요.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두 개를 묶어서 말씀드리면, 방금 종이에 적어서 뇌를 확장시켜서 분석을 끝냈으면은 스스로에게 종이로 적어가면서 반문하시면 좋겠는데, 두 가지를 나눠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팀장님 짜증나 했어요. 팀장님 때문에 짜증나는데 난 뭘 해야 될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합리적인 사람이 뭐라고 할지 나와요.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카톡으로 물어보는데 대부분 다 비합리적이에요. 야, 때려쳐. 이래. 친구들 대부분 하면은 이직해. 너 스펙 딸리냐? 뭐 이런 식으로 답장 오면은 괜히 막 기분도 안 좋아지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야 너희 상사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것도 별로 안 좋아요. 그것보다는 나는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요. 뇌의 용량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문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상사는 이런데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버텨야 된다. 어떻게 버틸까? 음악을 그때 듣자. 끝나고 나서 기분 좋은 영상을 보자든지 한 14초 동안 좋은 생각 하자든지 뭐가 이렇게 생겨. 이걸 ASD 합리적 반문법이라 그래요. aware, 인지하고 그다음 S 스톱, 정지하고 D 디스퓨트, 반박하고 replace, 마지막으로 이제 대체하고. 좋은 생각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반문해야지 감정적으로 반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이 돼야만 이성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나온 결론 중에서 원인을 내가 보다 보면 두 가지로 결국에 귀착돼요. 하나는 바꿀 수 있는 원인이 있고요.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회사 다니는 게 힘들어 이러면 내가 바뀌어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실제 옛날 직장 다닐 때 예시인데 저는 참고로 이제 그 경상도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맞은편에 직원이 경상도 분이고 오른쪽에 분은 이제 다른 비경상도 분인데 경상도 분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선배 뭐 하십니까? 이러고 막 밥 먹었어요? 이러니까 옆에 두 분이 메신저 와가지고 저한테 화나셨나요? 저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이 잘못됐던 거예요. 사실 이분 진짜 좋은 분이고 그런데 이런 걸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인식을 바꾸면 스트레스 해소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엄청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하면서 가슴 후려파는 분들도 있잖아요. 너는 일을 왜 이렇게 하니? 너를 믿었는데 진짜 너는 우리 회사에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러면은 이거는 내 인식을 바꾼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회사를 바꿔야 되는 문제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원인을 분석했을 때는 원인을 바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바꿀 수 있는 건지 인식을 바꿈으로써 해결이 돼요. 인식을 안 바꿔서 발생하는 거를 인식 불균형성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반면에 수용을 해야 돼요. 바꿀 수 없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때 바꿀 수 없으면서 바꾸려고 하는 스트레스를 수용 불균형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바꿀 수 없는 거 바꾸려고 노력해요. 회사가 어떻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때는 내 인생을 좀 관조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된다면 데스라이팅이라는 거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중요한 게 그래서 뭐냐라는 거 알 수 있는 방법이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일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 그러면은 회사에서 상사가 뭐라 하는 거, 월급이 좀 부족한 거, 내지 워라밸이 안 맞는 거 별거 아니에요. 내일 죽는다 생각하면 진짜 중요한 게 한 번에 싹 보이면서요. 이런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고민이나 범민들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한 번에 단박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고민이 있을 때는 종이에 적어가지고 뇌를 확장시켜서 보면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반문을 해보면서 바뀌지 않는 결론이 나왔을 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때는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일기를 한번 써보면 정말로 이거를 회사를 떠나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은 사소한 거에서 내가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를 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이제 몰입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쓸데없는 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말투 왜 저렇지? 상사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회사 나가야 되나? 우리 회사 복지는 왜 이 모양이지? 사실은 몰입의 요소가 아닌데 그런데 쓸데없이 몰입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 한번 다시 재분류해보고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놀고 싶어, 들어가 보고 싶어, 막 게임하고 싶어, 만화 보고 싶어 이런 도파민이 막 분출이 되잖아요. 그죠? 쇼츠 보고 싶어 이럴 때 있잖아요. 이 시소 같은 거거든요. 쾌락이라는 거는. 쾌락을 주면 고통도 무지하게 커져요. 사람이 이렇죠. 오늘 쇼츠 30분 봤어요. 내일 되면 40분 봐요. 50분 보면요. 나중에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야, 뭐 하는 거지 지금? 거기서 벗어나려면 한 번에 까먹을 때쯤 진하게 딱 주는 게 좋아요. 커피는 좀 켜고 계획 세우고 그러면서 음악을 딱 들어요. 음악을 왜 듣냐면 몸이 각성이 안 돼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하기 싫어요. 하기 싫으니까 일단 각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음악 듣고 딴짓거리 하고 막. 그런 수단들이 너무 매력적인 게 아무래도 크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내 삶의 주변 어떤 환경들을 정돈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면 피자랑 콜라를 눈앞에 두고 다이어트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난 몰입하고 싶어. 그런데 몰입의 방해꾼들을 준 채로 몰입을 자꾸 해요. 막 수도승처럼 하려고 그러시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내가 자연스럽게 몰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해꾼들, 충동이라든지 회방 같은 것도 좀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충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나의 만족감과 관련이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걸 도파민이 이제 관여를 합니다. 쾌락이라든지 어떤 만족감이 도파민이 아니고 오피오이드가 관여를 하는 거고요. 내가 뭐 하고 싶다는 게 도파민이 이제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일정한 수준 만족을 얻지 못하면요. 여기 이제 자꾸 글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물건이 있으면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치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거기서 그래도 벗어날 수 없다면은 이때는 오피오이드 만족감을 조금 줘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도파민이잖아요. 그죠? 근데 도파민이 엑셀이고요. 오피오이드가 브레이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라는 걸 멈출 수 있는 건 만족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때 만족이라는 거는 내가 보상을 얼마만큼 줄 수 있냐에 따라서
이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 물론 충동의 원인을 제거할 수도 있지만은 충동을 보상을 줌으로써 통제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상을 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도파민이 막 뭔가 하고 싶어, 막 놀고 싶어, 들어가 보고 싶어, 막 게임하고 싶어, 만화 보고 싶어 이런 도파민이 막 분출이 되잖아요. 그죠? 쇼츠 보고 싶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오피오이드가 이제 작동을 하게 하려면 만족을 주면 되는데 보상을 주면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근데 다이어트로 생각해보면 너무 다이어트가 진짜 과학적인데 치팅데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잘했으면 하루는 뭐 마음껏 먹을 수 있다든지 한 달 잘은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도로 했어요. 공부라든지 뭐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면 거기에 보상을 딱 주는 거죠. 이걸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얻을 자격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쾌락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해독 어댑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빈도에 따라 적응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변호사님 제가 그러면은 하루 종일 오늘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뭐 내진 자기 개발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돈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집에 오면 하루에 한 30분씩 유튜브를 보면 되겠네요. 쇼츠 보면 되겠네요. 좋아하는 거 보면 되겠네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30분씩 맨날 했다고 칠게요. 일주일에 한 7번 정도를 2분하고 3, 7, 20이라면 210분이죠. 그러면 6, 38, 6, 4, 14니까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변호사님 전 차라리 일주일 내내 그냥 할 거 하고 자기 개발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대신에 하루에 4시간 정도만 딱 진하게 놀겠습니다. 뭐 쇼츠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만화 보겠습니다. 뭐가 더 좋을까요?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러면은 사람이 적응을 못해요. 해독 어답션이 안 일어나요. 맨날 주면요. 이게 역치라는 게 있잖아요. 자꾸 생겨요, 이게. 오늘 30분 봤으니까 쇼츠 내일 한 40분 봐야지.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죠. 이 시소 같은 거거든요. 쾌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쾌락을 주면 고통도 무지하게 커져요. 사람이 이렇죠. 오늘 쇼츠 30분 봤어요. 내일 되면 40분 봐요. 50분 보면요. 나중에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지금? 거기서 벗어나려면 한 번에 까먹을 때쯤 진하게 딱 주는 게 좋아요. 빈도를 제한하고 강도를 높게 주는 게 충동을 보상을 통해 억제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몰입은 3단계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제 단계가 있어요.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몰입이란 말은 가장 쉽게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열심이라 바꾸면 되거든요. 열심. 열심이라는 게 혹시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열자가 열라면 할 때 열자고요. 심자가 마음의 심자예요. 마음을 데운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몰입한다고 할 때는 뭔가 데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재료들이 있어야 돼요. 이 뭔가를 몰입시킬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의욕, 동기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의욕과 동기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데 저는 무력이어도 좋으니까 욕심을 좀 가지라는 말씀을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없어요. 뭘 하고 싶다. 대부분 이제 무기력에 좀 학습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구조의 문제인 경우가 되게 많죠. 그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벗어나야 돼요. 뭔가에 몰입하고 내 인생에 성취가 있고 레벨업을 하려면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막 거창하고 멋있고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뭔가 무력이어도 좋고 돈을 벌고 싶다 아주 좋은 거죠. 명예욕도 아주 좋습니다. 내 북클럽 가서 내가 책 읽을 척 하고 싶다 너무 좋은 욕심 아닌가요?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뇌가 끌릴 만한 계획 마케팅을 해줘야 돼요. 그냥 일해야지, 그냥 영화 봐야지, 그냥 스터디한 영상 봐야지 이런 거 절대로 몰입이 안 돼요. 뭔가 먹음직스럽게 어트랙티브하게 만드는 거.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구체화, 수치화, 그다음에 가능화 이 세 가지를 해줘야만 뭔가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아무리 힘들어도 책 3페이지는 읽고 자야지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재화벌 3페이지 읽기 이것조차 안 하면 난 사람도 아니다 싶은 정도의 계획을 세워주는 거죠. 아니면 내가 내년에 베니스 놀러가서 써먹을 인사말 2가지 외우고 자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지. 이탈리아어 공부하기 누가 하고 싶겠어요. 재화벌 읽기 누가 하고 싶겠어요. 도이토프스키 인생 파기 이런 거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매력적인 계획 마케팅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몰입의 첫 번째 단계고요. 전제 단계 다음에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내가 몰입을 하려고 봤더니 회방꾼이 너무 많아요. 이게 충동적인 거. 주변에 핸드폰이라든지 PC라든지 침대라든지 다 치우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충동을 내가 만족시켜 줌으로써 오피오이드를 내가 분비를 시킴으로써 만족을 시킴으로써 대신에 빈도가 아니라 크기로서 보상을 준다. 세게 한 방 딱 주고 만족을 시키고 또 열심히 다른 데 몰입하고 불안이 있을 때는 촉진 불안과 방해 불안이 있는데요. 데드라인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내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촉진 불안이라 그러거든요. 그 시계에다가 타이머를 켜놓고요. 그걸 한번 그렇게 한번 일을 한번 해보세요. 일이 얼마 안 남는데 불안해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일을 해야 될 시간이 지금 2시간 30분 남았으니까 이 시간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하려는 습관이 필요해요. 추상적으로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오늘 막 야근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정말 이 시간에 끝내겠다는 책임감은 그런 구체적인 어떤 물건을 통해서 구체적인 눈의 가시화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충동과 불안을 이런 식으로 제거하는 게 몰입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얘들이 없어져야만 내가 의욕을 만들어놨죠. 재료를 만들어놨죠. 그다음에 계획으로 멋있게 마케팅해서 몰입을 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직장에 출근했는데 완벽하게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뭐 5만 개 다 있어요. 만화책도 있고 막 태블릿도 있고. 되겠어요? 일이? 다 치워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마지막 단계가 몰입에 최적화입니다. 우리가 몰입 같은 경우도 한 번 거기에 들어섰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각성 상태도 조절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유지해 나가는 어떤 좋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인지 바이어스를 이용한 것들인데 저는 사람의 편견을 버려야 될 때가 있고 활용해도 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너무 전달드리고 싶은 게 유니트 바이어스라는 게 단위 바이어스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한번 뭐를 하면요. 해당 단위는 뭔가 끝내고 싶어요. 고까지는 그 챕터까지 하고 싶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몰입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김대리 밥 먹으러 가자 할 때 이때 딱 잠시 하던 게 있으면요. 멈춘 게 아니라 요 파트까지만 한다. 그걸 이만큼 잡으면 안 되겠죠. 그게 아니라 이거를 딱 나누는 게 실력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한 파트로 하면은 이 사람 한 파트를 못 끝내고 나가는 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파트를 세분화시켜서 기획서 같은 꼭지 따기, 세부 문장 쓰기, 리서치하기, 검토하기, 오탈자 잡기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제 꼭지도 세 꼭지면은 한 꼭지를 5년에 딴다 그러면은 김대리 밥 먹으러 가자 할 때 한 꼭지는 다 따고 가야 돼요. 단위를 맞추려는 성향. 그래서 뭔가 단위를 잘게 쪼개고 그 단위를 맞춰서 일을 완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습관을 머리에 좀 가져달라. 이게 몰입을 최적화하는 저는 진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마지막이 몰입 피드백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 자체를 갖질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몰입했는지 안 했는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요. 한 1년에 2번 정도 1년을 돌아봐요. 자기 삶을 돌아봐요. 언제냐면 1월 1일 때. 그 다음에 우리 구정이라 그러는데 설날 때 한 번 더 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해야지. 이렇게 2번 정도 돌아보는데 이때 기억할 게 없어요. 내가 지난 1년 어떻게 14초 전도 기억 못하는 게 사람인데.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 삶을, 내 계획을, 내 몰입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데 이때 뭘 하셔야 되냐면은 기록해야만 기록이 돼요. 기억이. 이때는 진짜 기억을 위한 기록인데 하루 일과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쭉 적어 놓으셨으면은 몰입의 정도를 좀 평가를 해보세요. 상중하로. 내가 아까 코치라 그랬잖아요. 야, 이거 할 수 있어. 몰입 플레이어가 있고 코치가 있으면은 오늘 했던 걸 다시 코치의 입장으로 돌아가지고 몇 점이었다 점수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전 시간에 출근해가지고 내 이윤규 변호사 영상을 보고 기획서 꼭지를 땄는데 2꼭지 따기로 했는데 못 땄다. 50점. 어떻게 해야 되죠? 내일은 꼭지 숫자 좀 줄여보자. 다음에 한 꼭지만 따보자. 라든지 아니면 다음에는 서대리가 커피 먹자 그럴 때 자리에서 안 일어나야겠다든지 다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으면요. 서대리가 부를 때마다 미안해 사이만 안 좋아진다든지 영원히 그 상태로 계속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피드백의 방향들이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잡고 가요. 긍정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사람은 어떤 걸 갖고 있냐면요. 클러스터 오류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패가 누적되면요. 아무런 규칙이나 관련성이 없는데 이걸 갖고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특이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성 편향이라는 게 사람은 예를 들어가지고 PD나 작가님께서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빡 먹었는데 벌레가 반마리 나왔다고 쳐볼게요. 나머지 드실 수 있어요? 절대 못 먹죠. 이게 부정성 편향이에요. 부정은 모든 걸 전염시켜요. 근데 자꾸 부정적이고 실패한 계획들을 머리에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 원래. 그게 전염시키니까. 근데 이것들을 심지어 클러스터 오류라고 해서 규칙화시켜요. 그래서 뭐라고 결론 내리는 줄 아세요?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보다. 나는 P니까 계획을 못 세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시작하는 게 그게 아니고 나는 현재부터 바뀔 수 있고 자꾸 바뀔 수 없다면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면 방법을 바꾸겠다는 식으로 재평가를 해주고 미래를 향해서 긍정적이고 변화 가능한 방향으로 피드백을 해줘야만 내가 몰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좀 이렇게 5단계의 핵심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베토벤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60알 원두를 가지고 커피를 내려서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머신 딱 켜고 바로 컴퓨터에 앉아요. 근데 컴퓨터 세팅이 돼 있는 게 사람이 뭔가에 몰입을 하려면 3가지를 조건을 갖춰야 돼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게 첫째가 현상유지 본능이에요. 현상유지 편향이라도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스테이터스 코어 바이어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딱 키면은 예를 들어 선택지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게 돼요. 뭔가를. 그럼 인터넷 눌러볼까? 뭘 하게 돼. 근데 저는 인터넷 키자마자 뭐가 되면 계획창이 뜨게 설계를 해놨어요. 컴퓨터를 키면 그냥 자동으로 그 구글의 크롬에서 계획이 저는 이제 구글 캘린더 쓰거든요. 자동 그거 뜹니다. 앉아서 그러면 비몽사몽간에 키만 하는 게 계획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계획을 세우는데 가면서 커피 머신 키고 계획 세우고 그러면서 음악을 딱 들어요. 음악을 왜 듣냐면은 몸이 각성이 안 돼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하기 싫어요. 하기 싫으니까 대체적 동기부여의 기술이라고 제가 책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각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음악 듣고 딴짓거리 하고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에 유튜브도 켜놓고 막 봅니다. 대신 소리를 끄고 봐요. 끄고 보고 살짝 켜고 보면서 그러면서 일을 동시에 시작해요.
화면을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영화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나오고 있고요. 음악이 나오고 있고 콘서트가 나오고 오른쪽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일은 그냥 곁다리로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일이 재밌는 포인트가 발견이 되고 하나밖에 안 한다 그랬잖아요. 재밌는 일 하잖아요. 일도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 해야 될 거를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중에 가장 재밌는 일부터 해요. 뭐라도 집중이 돼야 몰입이 돼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일 동시에 두 개를 해보는 거죠. 더 재밌는 일, 덜 재밌는 일. 그러다 나중 되면 이게 재밌어지거든요. 이때 바로 끄죠. 유튜브를 끄거나 음악을 끄고 커피를 중간쯤 가져옵니다. 이제 내려가지고 그것도 커피 가지러 올 때도 어떻게 하냐면은 머릿속으로 일을 퍼서 가요. 내가 일은 약간 지치고 몸이 각성이 필요한데 머리는 안 지칠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딱 일어나면서 머릿속 생각할 거리 중얼중얼 하면서 가는 거죠. 커피 내리면서 자꾸 생각을 해요. 충분히 이완을 몸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커피를 가져오지만 머릿속에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앉아가지고 오전에 중요한 일 다 끝내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 책 읽거나 글 쓰거나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계속 몇 년간의 패턴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살고 오후에 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직장에 출근할 때 저 오후에 출근하거든요. 오전에 중요한 걸 회사에 나와서 할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제가 또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출근하거나 아니면 출근해서 밥을 먹고 오후에는 주로 제 우선순위 떨어지는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의 일들을 컨펌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오전에 했던 루틴들을 좀 반복을 이제 많이 해주죠. 그러면서 저는 오후에는 무조건 칼퇴해요. 칼퇴를 하고 나서 무조건 재충전합니다. 왜냐면 이게 일 욕심이 많은 분들이 보면은 공부 욕심이 많은 분들이 자꾸 무리를 해요. 변호사님들 수험생 때 뭐 16시간 하고 새벽에 공부하지 않았냐 그런 분들 많지만 그거는 제가 9개월 만에 안 되면 그때는 군대 가는 일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지 저보고 만약에 3년 시간 있고 그러면 저도 그냥 16시간씩 안 했겠죠. 그 시간에 맞춰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상황에 맞게 뭔가를 하는 건데 휴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 영상 보고 막 속된 말로 이제 막 삐를 받으셔가지고 와, 난 잠도 안 자고 하겠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휴식을 취하셔야 돼요. 휴식 취하시고 질 좋은 휴식이 질 좋은 몰입을 만들어낸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몰입의 루틴을 만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나머지 두 가지 요소도 설명을 드리면은 두 번째는 사람이 정당한 용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단하기가 쉬운 것들을 자꾸 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는 그림이라든지 도표라든지 요약이 된 부분들을 자꾸 찾아서 먼저 봐주시고 좀 받아먹기 쉬운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루틴 속에서 해야 되는 게 손실 회피 경향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뭔가를 하지 못했을 때 뺏기는 걸 두려워하거든요. 우리가 있는 정수기 회사에서 이거 한 달 동안 써보고 안 좋으면 반품만 썼는데 아무도 반품을 안 해요. 잘. 거기다 심지어 우리가 대부분 사이트가 30일 동안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어플도. 근데 지나면 돈 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도 계속 구독해. 왜? 갖고 있던 걸 뺏기기 싫어하는 습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도 삶의 루틴을 그런 식으로 형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공부를 안 하면 없어진다. 뭐를 하고 있는데 자기 개발 안 하면 없어진다. 뭘 하고 있는데 일을 안 하면 없어진다. 이런 것들을 자꾸 나에게 가시화시켜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식사를 써놔요. 이번 달까지 못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없어진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수치화하거든요. 이익이 없어지든 뭐가 없어지든 이런 걸 딱 써놓고 그걸 갖고 자꾸 몰입을 유도하는 식으로 좀 해줍니다. 사회 체제가 아니면 재능 때문에 나는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삶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쏟아야 될 게 어디 있어요. 결과라는 건요. 노력, 재능, 방법, 운 네 가지가 합쳐져서 만드는데 이 중에 재능하고 운은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는 요소예요. 사람들은 간극 본능을 가지고 있다. 자꾸 뭔가를 나누는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재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나는 패배감에 자꾸 휩싸이게 됩니다. 나의 노력의 가치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를 붙잡지 않으면요, 내 삶이 그냥 흩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한 해, 두 해 지나고 서너 해 지나잖아요. 놓쳐버린 나의 삶에 대해서 후회도 늦습니다. 지나간 삶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가지고 계신 게 바람직한 인간이 되려는 욕구가 있거든요, 사람이. 아까 소셜 디자이어빌리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욕심적으로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전 저를 인정을 했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 저라는 사람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의 단점을 생각하고 게으르고 미루는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도대체 장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루는 데 대해서 대신 스트레스를 안 받기로 생각했어요. 대신에 나는 어떤 결전의 순간이 왔을 때,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는 진짜 완벽하게 깔끔하게 하는 어떤 완수할 수 있는 책임감을 끝까지 발휘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대학 때 제적을 당해가지고 재입학을 했었는데 재입학 당하면서 영장이 이제 나왔습니다. 제적을 당하면 영장이 나와요. 영장이 나오고 그 당시에 또 개인적인 또 여자친구가 차버리더라고요. 이런 형편없는 하면서 찾고
재입학했을 때 시험까지 남은 게 2달이었어요. 근데 사실 2달 만에 사법시험 1차를 합격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죠. 근데 그때 3달 만에 합격한 분이 있어가지고 서울대 법대 분이 있어가지고 수기를 읽어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나는 그분의 2배 정도로 노력하면은 1달 반이었는데 남은 기간이 1달 반이면 되겠지. 뭐 되든 안 되든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요. 노력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지구 탈출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3시간 자고 16시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몸 위에 책을 올려놓고 자고 침대 모서리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일어나고 잠을 잤습니다. 이걸 하고 나서 가까스로 1차를 합격하고 나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제가 재수를 했고 그다음 중간에 휴학을 2년 했고 재입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시험을 못 치고 군대를 바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군대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연기를 하려면 대학원에 가야 되는데 재입학하면요 1학년부터 수업을 다시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대학원에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절 학기를 풀로 구학적심 다 듣고 모든 수업을 학점을 다 채워서 들으면서 하나의 수업도 페일이 나면 안 되겠죠. 그럼 대학원 못 가니까. 졸업이 안 되니까. 발표했는데 남이 발표 못해서 제가 학점 못 받으면 안 되죠. 발표 수업 제가 다 하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아예 시험 공부 아예 못하고 학점만 다 땄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학점을 모두 따고 대학원 준비까지 끝내고 그렇게 해서 면접 볼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게 10월 말쯤 됐을 때 11월 초 이제 기말고사 준비 끝냈을 때 이때서야 저는 사법시험 2차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거죠. 근데 그때도 남은 기간 6개월 했거든요. 사법시험 2차까지. 근데 사법시험 2차는 더 어려워요. 더 어렵고 그런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제가 지금까지 미룬 데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고 9개월 만에 사법시험 했다니까 구라치지 마라. 그래서 나는 1개월 만에 CPA 합격했다. 어떤 강사님이 그러셨는데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중요한 건요. 그 상황에 그분이 갔다면은 못했을 거예요. 저같이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저만큼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저의 상황을 이해하고 저를 받아들였고 나의 장점은 미루는 거지만 책임을 진다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나만이 할 수 있는 장점이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이를 악물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 다 이겨내면서 한 거예요. 진짜. 저는 지나가다 옥상 보면 무조건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살면요. 눈알이 진짜 굴러나올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 3시간 자고 이러면 이가 막 흔들린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 흔들리진 않더라고요. 근데 너무 죽고 싶을 정도 힘듭니다. 그런데 오로지 저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내는 거는 그런 뼈를 깎는 노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거 하실 거예요. 야, 어떤 영상 보다 보니까 배우고 싶어. 배우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왜 그걸 장점으로 바꿔냈고 어떻게 장점으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극대화시켰는지 어떻게 인생을 최적화했는지를 나에게 맞춰서 바꿔내야 됩니다. 청출어라는 말이 괜히 나오겠어요? 이 사람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스승이 쫓던 걸 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든 뭘 보든 게으른데 이걸 어떻게 바꿨을까? 전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해요. 게으른데도 나는 이걸 어떻게 장점으로 바꿔낼 수 있었는가? 게으른 걸 유지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든지 내가 내 삶을 아는 자세가 너무 없어요. 계속 영상 보고 바뀌려고 노력하고 바뀌지 마세요. 왜? 안 바뀌면 안 돼요? 안 바뀌면 그건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게 진짜 실력이고 진짜 몰입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저는 인생을 그렇게 바꿔냈다. 저의 관성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제 인생은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비판에는 귀 기울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재능을 이길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메시라든지 손흥민 선수라든지 보다 축구를 잘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그런 세계의 1등을 요구를 하지 않아요. 내가 직장에 어떤 취업을 하려고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서울대를 가져가면 얘기를 해볼까요? 작년도에 서울대생 입학 숫자가 3,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3,600명 정도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 많은 사람 중에 공부를 꼭 전국 1등을 해야만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거 아니고요. 3,600등 정도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만약에 내가 피아노를 친다고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피아노를 3,600등 정도 치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조금 서울대 수준의 어떤 대우는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재능의 역할은 진짜 압도적이죠. 재능의 어떤 영향이라는 건. 그렇지만 진짜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 가는 사람들 잘 없어요. 제가 서울대 가신 분들 모두 다 보진 못했지만은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관찰하고 만났던 사람들 뭔가 자신의 개인사에서 한 획을 그은 분들은요 엄청난 노력형이에요. 그거는 노력하면 되기 때문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게 노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 사회 체제가 아니면 재능 때문에 나는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삶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쏟아야 될 게 어디 있어요. 결과라는 건요. 노력, 재능, 방법, 운 네 가지가 합쳐져서 만드는데 이 중에 재능하고 운은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는 요소예요.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내가 자꾸 뭔가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요. 한스 러슬링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의사이자 통계학자거든요. 팩트풀니스라는 책을 쓴 분인데 사람들은 간극 본능을 가지고 있다. 자꾸 뭔가를 나누는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재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나를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넣고 시스템의 어떤 수혜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요. 나는 패배감에 자꾸 휩싸이게 됩니다. 벼룩을 갖고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야, 뛰어봐 했더니 머리를 다들 막 부딪히더래요. 그래가지고 유리천장을 치웠는데 그때부터 벼룩이 아이씨 머리 부딪힐까봐 적게 뛰겠다 이렇게 한 거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자꾸 무기력을 학습해요. 근데 내가 노력하면 된다는 말과 할 수 있는 게 노력밖에 없단 말은 전혀 달라요. 노력주의라는 말은 뭐냐면요. 노력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노력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걸 쏟자는 게 진짜 노력주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의론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지금 한 명이 마이클 샌델이거든요. 미국에서의 어떤 입시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불공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엄청난 비판했고 정의란 무엇인가 책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귀 기울일 만한 비판점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노력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노력을 하지 않고 나는 세상을 비판하는데 내 에너지를 다 쏟는다? 비판할 건 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잔인함 속에서도 내가 그래도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려면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건 노력밖에 없어요. 재능을 바꿀 수도 없고 운을 내가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려면은 좋은 방법을 내가 이런 좋은 사이트 유튜브에서 배우고 선구안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어떤 성공 포르노라든지 이런 말도 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내가 어디선 접할 수 없는 내가 이 사람 보고 가서 1,000만 원, 1억을 줘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공짜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가릴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지 방향성을 갖고 이후에 해야 되는 건 노력이에요. 내가 어떤 핑계로 노력하지 않겠다? 이거 내 삶을 놔버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는 긍정적인 방향성과 그래 내가 솔직히 세상은 좀 더러운 것 같아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력밖에 없어라는 나의 노력의 가치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를 붙잡지 않으면요 내 삶이 그냥 흩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한 해 두 해 지나고 서너 해 지나잖아요. 그럼 내가 나중에 이 놓쳐버린 나의 삶에 대해서 후회도 늦습니다. 지나간 삶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야 돼요.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공부라든지 합격이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인생에 진짜 꿈과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소소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인생을 위해 내가 지금 공부하거나 뭔가 자기 개발하거나 뭐 돈 열심히 벌고 직장 열심히 다니는 거 다 수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진짜 성취를 위해서는 어떤 자격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전제가 필요 없다. 재능이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 행복에 재능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위한 수단에도 재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공부라든지 열심히 하는 거는 다 수단이에요. 행복을 위한 수단이거든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재능 따윈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좋은 방법만을 찾으면 되고 그게 내 인생에 대한 진짜 노력이고 책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뼈 때리는 영상 좀 그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다르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게임을 되게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롤드컵이라고 해서 롤 월드 챔피언십 페이커 이상혁 선수 여러 가지 매치에도 나오고 이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이상혁 선수가 하는 롤 같은 게임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은 내가 롤을 저는 잘하고 싶어가지고 맨날 하이라이트 영상 보거든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싶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있다. 이게 내가 칭찬해 줘야 돼요. 내가 삶을 바꾸고 싶기 때문에 동기부여 영상을 보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서 봤다는 추상적인 만족감에만 그치면요. 영원히 이건 형식적 만족감에 내가 자꾸 순환을 겪게 되고요. 헤도익 어댑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쾌락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런 영상 보면은 인플루언시 팔러시라고 그러는데 나도 잘할 수 있다는 처음 용기를 얻어요.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뭐가 되냐면 내가 여기에 적응을 해버리기 시작해요. 점차적으로 내가 봤던 영상을 봐서는 더 이상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점차 센 걸 보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면 점차 뼈 때리는 것만 보다가 나중에 내 삶이 바뀌는 게 없다 보니까 비판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해요. 야, 동기부여 영상 봐도 아무짝에 소용없던데? 아니에요. 동기부여 영상도 좋은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물론 가짜도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내가 내 삶을 바꾸지 않고 내가 내 삶에 책임감을 다하지 않고 내가 움직이지 않는 데서 내 원인을 찾아야 돼요. 종이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나서 내가 뭘 했는지 한번 적어보면요. 본 거 말고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여 봐야 되고요. 동기부여 영상 보고 나선요.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주면 내 인생이 진짜 너무너무 많이 바뀔 거예요. 영상들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이걸 보고 정리하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내가 딱 하나만 따라해보겠다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내가 영상을 2번 보겠다도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피해야 되는 거는 우리 요즘에 도파민 문제도 되게 많잖아요. 뭔가에 중독되고 그게 헤도익 어댑션 때문에 그런데 쾌락 적응 때문에 그런데 동기부여 영상 보는 것도 쾌락이거든요. 이것만 보면서 내가 이걸 보는 게 나의 일과가 되면 안 돼요.
여기서 잠시 보는 걸 멈추고 지금까지 봤던 걸 한번 되새김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뭔가 떠오른 영상들 하나라도 있을 거예요. 제 영상이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중에 딱 하나를 실천으로 옮기는 연습들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이 또 뭐가 있냐면요. 하이어라키라는 게 있어요. 내 인생에 어떤 높고 아름답고 멀리 있는 목표라는 거는 주변의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내가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든지 시험에 되고 싶다 이런 거는 오늘 놀았다. 오늘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동기부여 영상 보고 맥주 먹었다 해서 이 목표 자체가 흔들리진 않는다고요. 근데 사람은 간사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하이어라키, 낮은 수준의 목표는요. 주변 상황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아, 동영상 보다가 졸리네? 바로 자버립니다. 오늘 목표는 없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의 조그만 목표를 쌓아가지 않으면은 이 멀리 있고 아름다운 목표 있잖아요. 상위의 수준의 목표는 절대로 달성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진짜 멋진 나만의 어떤 성공의 성을 쌓고 싶다면은 오늘 벽돌 한 장을 쌓는 태도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은 눈알이라든지 뇌로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서 이루어진다. 뭐라도 하나 써보고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만 내 삶에 진짜 변화가 찾아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씀 드리면은 영상 보는 것 자체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로. 내가 뭔가 하고 싶어서 보는 건데 이후에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